저는 오늘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뒤에 들려요? 사교육 없이 자녀 성장을 돕는 학부모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아까 교감선생님 오셔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지진 대피 훈련 한다고 10시 10분에 근데 뭐 하여튼 학교의 뭐 마이크 장치가 고장나가지고 여기에 영향을 미친대요. 시끄럽대요. 그래서 지진 대피 훈련 끝나면 강의하라고. 지금 10분 다 돼가죠. 그래서 뭐 지진 대피 훈련 하는 동안 안 들어도 될 이야기를 좀 하다가 그래야 시간이 좀 많이 남잖아요. 3학년 엄마 계세요? 3학년도 뒤에 또 갔는구나. 앞에 두 분 계시고. 2년 전에 제가 와서 강의하는데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예, 감사합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2년 전에 제가 2번 와서 저학년 또 고학년 대상으로 엄마표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머지 엄마들은 그럼 다 이제 1, 2학년 엄마들이라서 저를 모르시겠구나. 예. 벌써 10월달이니까 학부모에서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오신 많은 이제 그 강사분들이 주로 이제 교직에 오래 계셨던 교양쌤 출신이거나 아니면 교육 관련 이제 그 전공을 대학원 같은 데서 이제 하고 학위를 받으신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죄송하게도 교육 관련 전공을 했거나 뭐 교직에 오래 했거나 이거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아이를 키운 선배 학부모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쩌다 저도 이렇게 뭐 학교에 학부모연수 다니게 된지 참 야릇한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 4살쯤인가? 우리 와이프가 아이 키우는 거 보고 제가 답답해가지고요. 뭐 벽에다가 뭐 이상한 브로마이드 붙여놓고 있잖아요. 그거 따라하라 해서고 뭐 기린하고 뭐 코끼리하고 뭐 동물 그림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내가 저기 아닌데 싶어가지고 우리 왜 문서 작성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있죠. 한글 몰라요? 한글 워드 프로세서 알죠? 뭐 안다 해줘야지 그 다음 이야기 나가는데 그러니까 한글을 가장 쉽게 가르치는 방법은 조합형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억니은 디귿 리을과 아야 어여를 조합하는 거죠. 근데 요즘 엄마들은 또 어디서 통문자 이런 거 배워가지고 뭐 천정에도 막 단어 붙여놓고 막 목욕탕 입구에 붙여놓고 뭐 온데 텔레비 앞에도 붙여놓고 막 이래가지고 애들 문자 교육 시키더라고요. 우리 와이프도 그 영향을 받아서 통문자 교육을 한다고 이제 애 4살 때 막 해서 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애를 뺏었어요. 여보 내가 애 공부 내가 시킬게. 당신은 미기고 입히고 재우고 이런 거나 해라 하면서. 그래가지고 4살 때부터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잖아요. 진짜 사교육 없이 우리 아이는 학원 근처도 못 갔어. 피아노도 안 갔어. 태권도도 안 갔어. 학원에 학자도 안 가봤어. 학자도. 지금 벌써 26 청년이 됐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금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 수능에서 상위 0.05% 받았어요. 뭐 별로 뭐 놀라진 않네. 아니 0.05%까지 뭐 전국 수석을 해야 되겠어요, 꼭? 아니 60만 명이 시험을 치거든요, 수능. 편의상 계산하기 좋게 이과 20만 명, 문과 40만 명이 친다고 쳐봐요. 우리는 문과예요. 문과 40만 명은 10%는 몇 명이에요? 10분에 못 곱해? 너무 간단해서 대답 안 하는 거죠. 자, 상위 10% 안에 들면 4만 명이에요. 보통 상위 10% 안에 들면 인서울 한다고 하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10분의 1을 곱합니다. 1%가 되죠. 1%가 몇 명이에요? 4,000명이죠. 0.1%는 400명이죠. 0.1% 하면 이제 400명 안에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200등에서 250등 사이 했어요. 잘했죠? 네. 그래. 아니, 진짜 사교육 없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와서 이제 엄마표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저는 우리 아이 초3 때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하는 이제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가 생겨서 거기 들어가서, 지금까지 회원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글을 안 쓰죠. 아예 다 커가지고. 고3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글 썼어요. 잠수의 원조 멤버죠, 원조 멤버. 제 모르면 간첩이에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는 제가 잠수에서 그 인기 투표 해가지고, 전부 엄마들. 게시판이 수십 개, 수백 개 있어요. 저는 딱 하나의 게시판만 썼어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니까, 고등학부모 게시판. 유딩 엄마들이나 초딩 엄마들은 저를 잘 모르죠. 근데도, 그해, 지금 요즘 왜 연말 되면 연예대상 뭐 이런 거 시상식 하죠. 잠수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해 회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글을 많이 쓴 사람을 투표해가지고 탑10을 뽑는 거라. 제가 탑10 안에 들었잖아요. 별로 안 놀래네요. 뭐 알아야 뭐. 제가 그때 9등을 했어요, 9등. 아니, 저는 고등학생 학부모예요. 네. 초딩, 유딩 엄마들이 고등 게시판에 잘 안 들어와. 몰라. 왕초보들은 뭐 저는 몰라요. 근데도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또 저한테 상담하러 왔던 모든 엄마들한테 다 전화했잖아. 저를 좀 투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9등 했어, 9등. 지방 사람으로는 유일했고, 탑10 안에 든 게. 뭐, 남자로서 물론 또 유일하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초청받아 올라가가지고, 강남에서 잠수님이 쏘는 밥도 먹고요. 이거 참. 그게 잘 안 되겠어요. 이게 반응이 잘 안 되겠어요. 학생이 조일식이다 보니까. 이거 뭐, 강요된 환호를 지금 제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아이 고등학교 시절에 그 잠수내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에 코엑스 올라가서 3년 연속 그 엄마들 대상 강의도 했고요. 왜, 외국에서 레이디 가가 오면 인터파크에서 티켓 애매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아침 9시부터 애매한다 하면 일제히 9시에서 클릭해가지고 왜 앞자리 차지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제 잠수내 대함이 그리운 것인데 그리운 버님이 올라와서 강의를 한다고 잠수내에서도 그렇게 하거든요. 맨날 매달 몇 시부터 신청하면 유효하다. 120명 그때 엑스코에 회의실 하나 빌려서 했는데 120명 선착순 5분 만에 매진됐어요. 이제 아이고, 예, 뭐 지진 대표를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이제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키운 선배 학부모로서 또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하고요. 제가 2014년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가 고칠 수 없는 질병 하나 있다고 했죠. 충동조절장애라고. 여러분들도 다 있죠. 아직 저학년이라서 모르나? 특히 애들 수학 공부 시키다 보면 뚜껑이 금방 날아가죠. 저는 무수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예를 들면 수학 공부 시키다가 우리 애는 이제 수학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그 심화 문제, 나중에 수학 공부를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보통 시중에 나오는 수학 문제집은 난이도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눌 수 있어요. 교과서 수준은 1단계라고 보고요. 올림피아드 문제 이걸 5단계라고 보는 거죠. 요즘은 이제 뭐 경시대회 이런 게 많이 사라지고 해서 5단계 문제집은 다룰 필요가 없고요. 수학에 재능 있고 교육청 영재로 선발될 정도 되는 아이들 같으면 4단계 문제집 정도 하면 되죠. 이런 아이들은 학교 수업은 무난히 소화한다고 보고 우리 아이도 이제 4단계 문제집 그때 잠수에서 가장 유명했던 4단계 문제집이 문제 해결 길잡이라는 요즘은 이제 시중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문제 해결 길잡이도 원리편은 3단계 이제 심화편은 4단계 정도 되는데 저하고 이제 우리 아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그걸 하루에 4문제씩 했어요. 하루에 4문제씩 꾸준히 하고 오답 처리하고 하면 한 10달 걸려요. 그래서 한 권을 끝내는 거죠. 수학 공부 같으면 이제 원래 한 문제집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여러 문제집을 한 번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만 이게 네 문제를 푸는데 다 틀린 거라. 처음에는요, 저 성질 급하게 생겼죠. 수학 문제 풀리다가 오답 나오잖아요. 옆에 있다가 바로 머리 쥐어받고 발로 차고 막 정신 안 차리나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면 애한테 너무 미안하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애를 재우고 채점을 했어요. 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네 문제 하는데 이거 다 틀린 거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깨웠어요. 많이 해본 것 같네. 아, 이거 경험 안 하면 모르는 일이라니까? 하도 열받아가지고요. 자는 놈 깨워가지고 찬물로 세수시킨 다음에 오답 처리하겠어요. 그것도 또 너무 미안하죠. 그래가 또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다음에는요, 애가 내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애 학교 가고 난 뒤에 채점했어요. 그럼 한 8시간 후에 애를 보니까 화가 많이 가라앉죠. 저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시간 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 텐데, 저 인간이 되게 잘한 척 하니 이렇게 듣지 마시고, 왜냐하면 실패와 좌절을 말하다 보면요, 시간 다 가쁘잖아요. 그럼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100배는 내가 훨씬 더 뚜껑 자주 열리고, 그죠? 아이한테 못할 짓 많이 하고 이랬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고학년 언니들이 하죠. 그 카다 애하고 관계 나빠진다. 차라리 학원 보내라 이렇게 해요. 그것처럼 우리를 속이는 말이 없어요. 고학년 언니들 말 들으면 안 돼 그랬어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원 보내는 순간 내가 아이를 포기하는 거 거의 다름없어요. 미안해요. 지금 학원 보내는 분들 계실 텐데. 왜냐면 내가 체크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저학년은 뭐 아직 어려운 게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아이와 함께 찢고 뽑고 해야 돼요. 그걸 해야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거라. 화장하고 이쁘게 해가 고상하게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만 집에 가면 야만적이 되죠. 그 아이하고 키워봐야 내가 주제 파악을 한다니까. 아, 나는 이거 고칠 수 없는 정신병이 있구나. 애들 한번 잡고 나면 여러분도 그랬을 거라. 저도요, 열받으면 막 문제집 뚫뚫 말아가 머리통 때리고 막, 그리고 문제집 몇 장 찍고요. 예. 애한테 지금 뭔가 협박을 해야 되잖아. 문제집 한 서너 장 찢어가지고 화장실 쓰레기통에 쳐박고요. 문제집 던지고, 니 같은 건 수학 공부할 자격이 없다 하면서. 근데 몇 시간 흐르면 정신이 돌아오죠. 예, 정신 돌아오면 아까 쓰레기통에 쳐박았던 거 꺼내가지고 다시 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요. 그리고 수습한 다음에 또 상처받고 자러 들어간 애 방에 쫓아가가지고 침대 밑에 내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요. 아까 아빠가 미쳤나봐. 한 번만 용서해줘.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어. 이 말 정말 자주 했어요. 그리고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은요, 우리가 용돈이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해요. 근데 위로가 필요하면 저한테 카톡해요. 저도 그런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아이하고 소통하는 법을 배운 거죠. 할 수만 있으면, 그죠? 저학년 때는 아이하고 엄마하고 함께 해야 돼. 그래야 우리 애가 뭘 어려워하는지를 알아. 그죠? 그리고 아이들은 해봐야, 아, 아직 덜 자랐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고요. 잘못하면 이제 2학년, 1학년인데, 니는 언니잖아. 니는 다 컸잖아. 자꾸 엄마들 익한다니까. 동생 있는 집은 특히. 여러분들 남편도 아직 안 나거든. 근데 8살, 9살 보고 막 다 컸으니까 니가 알아서 액하고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애들의 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소리 난다? 그죠? 스피커에서 나는 거 같아요. 예. 이 정도면 뭐. 일찍 끝내달라 했나, 누가 아까? 쉬지 말고 하자겠어요. 누가 뭐, 예. 코드예요? 네. 아, 쉬지 말고 하자고. 예. 당연히 저는 안 쉬고 해요. 엄마들 제 이야기 재밌어가지고 계속 해달라고 한다니까. 불 꺼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이게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아요. 안 보여요? 뭐 볼 거 없어요, 화면도. 저는 이제, 어쩌다가, 4살 때 아까 아이를 뺏어왔다 했죠. 제가 아이를 키우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양육받았나 생각해 봤더니 저도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삼형제가 있는데 엄마는 그날 또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폐병을 알았는데 그 당시에는 폐병 약이 이제 잘 안 들었거든요. 많이 쓰면 이제 내성이 생겨서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대구의료원이죠.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대책이 없어서 집에 와서 계셨는데 당신이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형을 공부 열심히 시켰죠. 그런데 그 형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돌아가시기 전날 밤도 이제 밥상 펴놓고 단칸 새방에서 형 공부 시키다가 주무셨는데 아침에 형이 막 울면서 저를 깨워요. 아빠 죽었다 하면서. 일러 보니까 아빠가 옆에 요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제 우리 삼형제는 엄마 밑에서 크다가 엄마가 다 우리 삼형제를 못 키워서 친척집에 가서 컸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리고 우리 삼형제 중에 아무도 중학교를 간 사람이 없고요. 전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일하러 갔죠. 돈 벌러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요. 어쩌저 하다가 이제 철저하게 공장 다니면서 이제 검정고시 했죠. 그래서 저는 자기주도 학습 전문가예요, 사실은. 제 스스로 검정고시 해가지고 대학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양육받은 경험이 일단 없어요. 그래가 답답해 죽겠는데 엄마들은 딱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보내고 있잖아요. 좀 있으니까 엄마들끼리 뭐 이렇게 눈을 맞추더니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그래가 딱 데리고 가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고학년 언니 특히 그 좀 있으니까 저도 언니 집에 한번 놀러 가도 돼요? 하면서 또 건너가가지고 스캔 쫙 하고 무슨 전집 꽂혀 있는지 학습지 뭐 하는지 막 이제 쫙 살피고 막 이러더라고. 이러면서 이제 정보를 유통하고 이래요. 저도 우리 애를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이거 제가 직접 했거든요. 노란 차를 기다리고. 엄마도 쫙 있는데 제가 쪽팔려가지고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노란 차 오면 애 밀어가 뛰가락하고. 근데 엄마들이 못됐더라. 아무도 저보고는 오빠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할래? 아무도 안 캐요. 저도 넉살 좋게 뭐 누님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 이것도 안 되고. 정말 외로웠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시내 제일 큰 서점 나가가지고 제일서적이라고 요즘은 뭐 교보용풍 이런 게 있지만 제일서적 나가서 육아서적을 닥치는 데 읽었잖아요. 육아서적을 읽다 보니까 그 진짜 닥치는 데 읽었어요. 특히 뭐 영재 제목에 영재자 들어간 거 또 스카이 뭐 이런 거 들어간 거 이런 거 닥치는 데 읽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공통적으로 뭐 하나가 딱 모든 책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하면 엄마들 다 알죠? 애가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이거였어요. 그래 이거다 싶어가지고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어린이 전문 서점을 다녔잖아요. 지금은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뭐 동네마다 전집 할인 매장 이런 데다가 막 어린이 서점 하면서 붙여놨는데 사실 그건 어린이 서점도 아니에요. 진짜 어린이 서점은 잘 만들어진 오랫동안 좋은 평가를 받은 단행본 어린이 책을 모아다가 전문적으로 파는 서점이 있죠. 그 옛날에 전국에 한 80군데 있었어요. 대구에 4군데 있었는데 지금 다 망했어요. 인터넷 서점 생기고 뭐 엄마들 전집 사제제 뭐 이러니까. 근데 저는 다행히 그 달서구 사는데 달서구 송현동에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호치라고 있는데 그걸 발견해가지고 생기던 해에 발견했어요. 그때 우리 아이 4살 때라. 그 서점 생긴 것도 그때고. 저는 그래서 이게 신이 도우셨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매주 나갔어. 그 서점 아이 데리고 가가지고 7권에서 10권 정도의 그림책을 일주일에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 읽어주고 또 다 읽으면 또 나가서 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내가 깜빡하거나 뭐 바쁠 때는 2주에 한 번 해서 4살 때부터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어린이 서점 읽을 책이 없어서 이제 교보 나갔죠. 그러니까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넘게. 책을 읽고 이렇게 자랐는데 신기하게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많은 일들을 내가 다 말할 수 없어요. 교육적 영재로 선발되고요. 아무런 사교육 없이. 5학년 때는 6학년 때 다 물리치고 독서 퀴즈도 이런 거 하면 1등하고요. 또 6학년 때는 그때 교육감님이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라는 걸 했어. 학교 대표 뽑혀가지고 대구 교대 가서 언어 2문제, 수학 2문제, 과학 2문제, 뭐 사회 2문제인가 이렇게 8문제를 교수님들이 출제한 걸 해결하는 그런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창의력 경진대 나와서 우리 아이가 대구 시내 초등학교 대표들 나온 데서 5등 했어요. 지금도 우리 집에 가보라고 제가 갖고 있어요. 동메달 5등 해가지고 1등
금메달, 2등 3명 은메달, 5등에서 9등 동메달. 신기한 일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제 뼛속 깊이 이제 이걸 알게 됐죠. 근데 엄마들이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아. 아는데 그래 안 해. 이상하게 관념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머리로 아는 거죠. 정말 머리로 아는 게 있고요. 가슴으로 아는 게 있고요. 몸으로 아는 게 있어요. 몸으로 알아야 되죠. 몸으로. 이거 절차기억이라고 하는데. 운전은 우리가 몸으로 알고 있죠. 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데 사고 안 나고 차는 가고 있어. 신기한 일이에요. 진짜 내가 온 몸으로 이걸 알아야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책 읽기. 이면서 동시에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는 책 읽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혹시 내년에 또 제가 이야기 들어보시고 저 인간 이야기 좀 더 듣고 싶다 이러시면 내년에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불러주시면 내년에는 수학 공부 이야기 할게요.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뇌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요, 노란색이 많다는 건 부팅이 잘 되어 있다, 활성화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KBS 화면을 제가 캡처해 왔어요. 왼쪽은 책별로 안 읽은 사람이 내죠. 노란색 부분이 훨씬 차이 나죠. 자, 이게 이제 주로 여러분들 아이들 이제 유치원 다니걸 할 때 부모교육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몬테소리 여사나 이런 분들이 한 인간이 전인적으로 발달하려면 크게 세 가지 영역에 골고루 균형감 있게 자라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신체 영역이죠. 행동 발달. 다른 하나가 인지 영역이에요. 인지 영역의 발달. 이건 이제 당연하게 책을 많이 읽으면 아까 보셨다시피 뇌도 활성화되고 이래서 그 학습에 도움이 되는 능력이 향상되죠. 이거 유전자만 좋아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유전자 좋아도 그냥 방치해 놓으면 개판되고요. 그죠? 좀 평범한 유전자를 가졌어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책을 좋아하게 만들면 이런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책을 읽으면 당연히 생각하는 힘이 자라요. 생각하는 힘은 언제 자라는가 하면 주로 경험을 할 때 자라죠.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그죠? 부부싸움을 했다가 뭐 집안이 불행해졌다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싸움을 좀 이렇게 절제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자, 아이들은 경험이 근데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책 읽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을 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힘, 사고력이라고 불러요. 생각하는 힘이 자라고, 당연히 독해력, 이해력 이런 게 자라고요. 또 어휘력이나 뭐 이런 거 당연히 자라죠.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또 창의력도 자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죠, 당연히. 옛날에는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선생님 수업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양을 소화하는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IQ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한 3, 40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해보니까 IQ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스키마가 결정한대. 이 스키마 이론이 등장했죠. 이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배경지식 또는 선지식. 그러니까 한 아이가 그 학습, 그 수업을 받기 전까지, 그죠?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경험이나 지식의 총체. 이게 선지식 또는 배경지식이라고 부르죠. 배경지식이 있으면 훨씬 더 선생님 말씀 잘 알아들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제 강의를 듣는데 제가 잠수에 커간 아이들을 캤어요. 잠수에 커간 아이들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달라. 그게 뭐지? 뭐 수영 한학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또 잠수에 가서 활동한 사람들은 훨씬 더 또 제 말이 더 잘 들리겠죠.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아이들 수업도 마찬가지죠. 선생님이 이제 그 대학 이상을 졸업한 선생님들이 뭐 수업을 하잖아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애들 못 알아듣는 어휘들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그 말을 알아들어. 왜? 체육기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근데 어떤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알림장 엉터리로 써오는 거야. 그래서 저학년 때 선생님이 알림장을 칠판에 써놓잖아요. 뺏겨가라고. 아이들마다 알아듣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책 읽기를 하면 당연히 인지 능력이 잘 발달한다.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지 영역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정서 영역이에요. 왜냐면 학교 다니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학교 가면요 오만이 다 있어요. 비교에 노출되고요. 경쟁해야 하고요. 또 힘센 놈한테 치이줘요. 그리고 못된 애들한테 또 그렇고요. 또 관계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의 관계. 또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요. 따돌림이 뭐 온 학급 아이들이 따돌리는 게 아니에요. 친하게 지내던 셋 중에 둘이 하나 제끼면 그게 따돌림이라. 그게 심각한 거거든요.
뭐 왕딱하면 굉장하게 온 학급 아이들이 따돌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친하게 지내던 그룹에서 단톡방 만들어 놨다가 막 하나 씹기 시작하는 거라. 그럼 다 같이 씹고 막 이러면 애가 막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꼬마들이 학교 가서 뭐 재밌게 놀다만 오는 게 아니고요. 나름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정서적으로 충격도 받고. 근데 집에 돌아와서 이걸 치유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엄마들이 또 그런 거 잘 모르고 있잖아요. 애들 딱 돌아오기 전에 과일 깎아놓고 식탁에서 기다린다? 그러면 빨리 간식 먹고 할 일 하자 하면서. 애들은 집에 와서 이제 엄마한테 속상한 것도 이야기하고, 애들 좀 풀어야 되는데. 엄마들도 그렇죠. 시댁 한번 갔다 오면 속상하잖아. 그럼 평소 친한 친구들 만나가 커피숍에서 시댁 욕 좀 하고 나면, 근원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가벼운 스트레스는 좀 해소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 밖으로 속상한 일을 표현해내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유가 돼요. 아이들도 집에 돌아오면 이제 엄마를 대상으로 주로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떤 엄마들은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니까 하루 스케줄대로 애가 팽팽팽 돌아가야 되죠. 자, 이런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가 해보면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은요. 다 했나? 해라. 왜 안 했어? 지시형, 명령형, 확인형 대화가 다예요. 애를 꼭 끌어안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 너는 소중하단다? 뭐 평소에 이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자,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책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런 역할을 해요.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저절로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난 제가 예를 자주 다는 동화책이 내 짝꿍 최영대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이 영대라니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시골에서 학교 다니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어디 뭐 친척집으로 왔는지 하여튼 서울로 전학을 왔어. 근데 엄마 없으니까 애가 막 돌보는 사람이 없어 꾀죄죄하고요. 자신감 없고 자존감이 낮고 말이 없고 우울하고 이래요. 그 친구들이 뭐 건드려도 끄떡도 안 하고 조용하게 그냥 있고. 근데 학교에서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뭐 화분을 깼다. 그러면 막 애들 다 영대한테 덮어씌우고 이런 식인 거야. 모든 일이 영대한테 덮어씌워요. 그럼 선생님도 혼내고 막 이러겠죠. 이 영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제가 이 동화책 우리 아이한테 읽어주는데 꼭 내 같은 거라. 초등학교 때 내 같더라고. 이게 동일시. 우리 아이한테 책 읽어주다 제가 위로를 받았어요. 이 동일시,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은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돼요. 어머니들로 말하면 연속극의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되죠. 몇 달 전에 태양yogi 할 때 보니까 전부 송혜교하고 지하고 동일시 해가지고 송혜교가 빙의 해가지고 막 송중기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일시가 돼야 일단 재미가 있거든요. 동화책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책도 일단 동일시가 돼야 돼. 그래서 동화책 읽어야 되죠. 동일시되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나도 어려워하고 속상해하고 주인공이 또 그걸 극복해낼 때 나도 같이 기뻐하고 이러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른바 자기 내면의 정화가 일어나요. 카타르시스. 이건 정신분석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한 인간의 내면을 이런 방식으로. 이거 독서치료 영역에서도 많이 말하고요. 자, 나중에 되면요. 이 영대라는 아이가 학급이 경주로 무슨 뭐 1박 2일 체험학습을 가요. 그 경주에 가면 큰 여관방 있잖아요. 아이들 거기서 자는 거죠. 단체로. 불 꺼놓고 자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아이들이. 겨우 이제 10살이죠. 10살. 엄마를 떠났어요. 어둡죠. 무섭죠. 잠도 잘 안 오겠죠. 근데 누가 그 중에 하나가 방귀를 낀 거라. 애들이 막 냄새 지독하다하고 또 뭐 시끌벅적해졌어요. 누가 낀녹하고 이렇게 하다가 영대가 깼다 이러던 거라. 그러니까 안 낀 영대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지금까지 참았던 것도 서러운데.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날 밤에 캄캄한 밤중에 영대가 갑자기 막 목 놓아 울어요. 막 짐승처럼 운다니까 슬퍼서. 지금까지 받은 스트레스. 막 우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뭐 놀래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되니까 불 꺼졌어요. 엄마를 다 떠나왔어요. 이제 10살이에요. 애들 다 무섭죠. 다 따라오는 거라.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다른 방에 자던 애들 다 뛰어와보고 뭐 선생님들 다 와보고 뭐 난리가 났어요. 이 방 관리하는 선생님은 그냥 일어난 일을 지켜보고 있더라고. 근데 신기하게 거기서 함께 울면서 뭐가 일어났어요. 카타르시스가 일어난 거라. 자기 정화가 다 되는 거죠. 10살짜리 아이들이 뭐 놀리면서 뭐 무슨 큰 아기를 가지고 놀리겠어요. 아무것도 저것도 모르고 막. 애들 보면 지는 뭐 놀자고 한 대 친다니까? 힘센 놈들이? 약한 애한테? 우리 연구소에 와서 노는 애들 보면요.
둘이 싸워서 하나 울었어. 내가 불러가지고 뭐 자취정을 물어봐. 그러면 항상 있잖아요. 서로가 먼저 그랬대. 근데 가만히 보면 힘센 놈은 작은 애를 그냥 놀자고 툭 건드렸어. 근데 작은 애는 맞은 거죠. 그러니까 야는 지가 때렸다는 개념이 없으니까 자가 먼저 그랬어요 하는 거야. 맞은 놈이 억울해가 또 막 덤비거든. 그래 한 대 때리거든. 그럼 힘센 놈이 약한 놈이 먼저 그랬대. 내가 그거 믿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그러니까 10살짜리 아이들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 같이 울어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중에 한 용기 있는 애가 경주에서 산 그 경주 무슨 첨성대 기념 배지인가? 그걸 하나 샀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영대는 또 혼자 앉아있어. 왕따예요. 영대 자리에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영대 옷에다 그걸 꽂아주는 거야. 그리고 미안하다고 악수를 청해요. 그걸 보더니 다른 애들이 다 용기를 내가지고 무슨 의식을 행하듯이 한 명 한 명 나와가지고 다 배지 꽂아주고 배지면 안 산 애들은 악수 청하고 그러면서 이제 화해하는 거죠. 소통이 일어나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는 지금도 이 책을 읽으면 울어요. 눈물이 나서. 우리 연구소 오는 애들 책 안 읽는 애들 6학년들 내가 옆에 앉혀놓고 이거 막 읽어주면서 내가 울거든요. 그러면 애들은 선생님 확하는데요 하면서 우리가 안 들어서 울어요 하면서. 자, 이런 책을 아이들이 읽거나 들으면 용기가 생겨요. 아, 나만 학교생활 어렵게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아이들도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근데 언젠가 좋은 날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돼요. 세상에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못 견디거든요. 그럼 아파트 올라가서 뛰어내린다니까.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우리 연구소 바로 앞에 있는, 그죠?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이 뛰어내렸어요. 이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이 생긴 것도 사실은 4년 전에 수성구에서 자꾸 중학생들이 뛰어내리고 이래가지고 그때 교육감께서 이건 학교 힘만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4년 전에. 근데 이제 좋은 어린이책을 우리가 아이들이 읽고 자란다면 또 우리도 아이들이 읽어주고 한다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돼요. 그래서 용기도 없고요. 저는 아이한테 어릴 때 이런 좋은 어린이책을 찾아서 읽어주고 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울지만. 지금도 내 엄마들한테 강의할 때도 많이 울어요. 오늘은 안 울겠네, 내가 보니까. 컨디션을 보니까. 학교 학부모교육 하면서 저는 진짜 많이 울어요. 책 소개하다 보면. 감동적인 책, 그죠? 좋은 어린이책 소개하다가. 그거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강의하거든요. 아까 어린이서점 다녔다 했죠.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우리 아이가 책방 주인이 이제 인터넷 서점, 예스24, 인터파크 이런 게 생기면서 동네 골목서점들 다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가지고 제가 다니는 서점 주인이 저보고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래. 저를 10년 동안 지켜봤잖아요. 뭐가 제일 감동적이었는가 물어보니까 뭐 때문에 하니까 선생님이 애가 사탕 먹다가 그만 먹겠다 하는 걸 내 입으로 받아 먹는 걸 봤대. 우리 애한테서. 그걸 보고 자기 감동했다 하면서. 그거 다 엄마들 다 하는 거잖아. 이 선생님 노처녀거든. 그래서 이런 경험이 없어 놀란 거죠. 아, 세상에 저런 아빠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엄마들한테 강의를 했는데 그만 엄마들이 계속 해달라네.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 서점에서 제가 12년째 무료 부모 교육을 매주 금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이 서점이 작년에 드디어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의가 너무 아깝고 엄마들이 좋아하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연구소로 그 강의를 가지고 옮겨와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요. 한 학기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엄마표 영어, 수학 공부법. 한 학기는 사교육비를 훨씬 절감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 이른바 잠수내 영어 공부법이죠. 한 학기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는 책 읽기. 지금 이번 학기는 지금 제가 책 읽기 하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들한테 제가 좋은 그림책 하나씩 한 권씩 읽어주고요. 그 그림책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나눌 것인가 이런 강의를 해요. 이게 소문 나가지고 이제 교육청에서 저보고 연수받고 이거 좀 하래. 그 저는 전공자거나 뭐 이런 게 아닌데도 어떻게 그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 강의를 어디 와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하락해가지고. 근데 좋은 어린이책이 정서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한테 진짜 우리 진심을 말할 기회가 잘 없죠. 유일하게 있다면 뚜껑이 완전히 날아간 날. 저는 해보니까 평소에는 절대로 아이한테 뭐 네가 소중하단다, 니는 있는 그대로 충분하단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뚜껑이 날아가서 애 막 뭐 미친 듯이 잡은 날, 그날 밤에는 너무 미안하니까 애 침대에 쫓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서 내 가장 깊은 곳에 불안감 밑에 잠재되어 있던 속마음을 끄집어내서 아이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되면 그 말 하죠. 우리 아들 사랑한다 하고, 니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하고, 아까 아빠가 미쳐서 그렇다 하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 뚜껑 열린 날 그래도 애 뺨 비비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막 울고 막 애를 위로하고 살려야 되니까 그때만 진심이 나오고, 평상시에는 이놈의 진심이 다른 불안감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이거 진심을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뭐 혼내고 막 질책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주위 이웃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내가 먼저 아이를 잡죠. 배꼽 인사 하락하고 뭐. 그럼 내가 길들여가지고 밖에 내보내잖아요. 사실 좋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좋은 평가를 받게 하고 싶은데, 이놈이 좋은 평가를 받게 하려고 내가 먼저 아이를 검열해요. 태도는 좋은지, 뭐 인사성은 바른지, 말투는 어떤지. 그래서 계속 그걸 지적하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죠. 툭툭툭 자존감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근데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그죠? 나는 비록 그럴지라도 책의 대사가 안 그러니까. 그 책을 읽어주다 보면 좋은 마음이 막 살아나요. 신기한 일이에요. 책이 진짜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제가 필름을 거꾸로 돌려봐요. 엄마들은 아직 초등 저학년 엄마들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죠. 그래서 내가 미리 고등학교 때까지만 딱 가볼게요. 고3 수능고사장 가잖아요. 1교시가 국어교사죠. 국어시험이죠. 여기 41세 미만은 다 수능세대예요.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수능이라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험, 정말 긴장되죠. 어떤 여학생 보니까 국어시험지 받았는데 글자가 안 보인대. 긴장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애도 우황청심환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고3 때 되면 수능 직전날 뭘 시킨 줄 알아요? 지난해 출제됐던 국어 지문을 계속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는 훈련을 시켜요.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지문 읽는 훈련. 수능 치기 직전날 밤에 또 아침에 일어나서. 왜 혹시 글자 안 보일까봐. 그 정도로 긴장을 해요. 근데 첫 교시고 긴장도 하고 가장 중요한 시험인데, 이놈의 시험이 또 문제지 수만여 8절절이 16쪽이에요. 16쪽이 얼마나 긴 줄 알아요? 그 작은 폰트로 지문 막 산더미처럼 긴 지문이 있고 문제 밑에 달랑 3문제 달려있어요. 새가 빠지게 읽고 막 해석하고 이래가 문제 3문제 겨우 풀면 페이지 넘기면 또 그 많은 지문이 턱 나와있어. 이걸 뭐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건 덮고 자지도 못해. 여러분들은 뭐 수학 문제 풀다가 다 덮고 자는 경험이 있을 거라. 대책이 없으니까 덮고 잘 수 있죠. 근데 이건 국어는요, 애매모호한 것이 평균도 한 60몇 점 나오고요. 우리말로 되어 있으니까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요. 해도 종칠 때 되면 한 2-3쪽 남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 비기를 쓰는 거죠. 한 번으로 찍어라 하면서. 배워갔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사장, 수능고사장 30명이 시험을 치는데, 그 30명 중에서 시간 안에 마킹 다 하고 가져간 수험표 뒷면에 정답 적어 오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시간이 쫓겨가지고. 원래 배웠죠? 그 수험표 뒷면에 정답 적어 와야 저녁에 가채점을 할 수 있거든. 안 적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정답인지 뭐 내가 몇 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려가지고 가채점 성적이 엉망으로 나온다니까. 근데 이 국어가 그래요. 진짜 제 후배 중에 그 당시에 경북공고 경북기행고 교사하던 제 후배가 있는데, 그날 그 해 수능 감독 갔어요. 감독 갔다 오더니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 깜짝 놀라서 자기 교실에서 끝까지 마킹한 놈 한 명도 없는 거라. 그래 와가지고 형 큰일 났다 하면서, 야, 이 수능 국어시험 문제가 책 같더라 하면서, 진짜 제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이거 진짜 어렵겠더라 하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노 하면서, 자기 아들 4학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빠한테 책을 한권 추천했죠.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하면서. 이 중요한 책이에요. 그 아빠가 그 책을 사서 읽었잖아. 엄마들이 책의 관점을 바꿔주는 책이에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그 아빠가 그걸 보더니 딱 생각을 바꿔가지고, 제가 다녔던 어린이 서점에 아이를 데리고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 도시락을 싸서 그 어린이 서점에 왔다니까? 그래서 아이하고 같이 책을 읽고 또 중요한 책을 사가고 이렇게.
그걸 막 계속 하더라고. 몇 년을 하다가 그거 아빠 O형이거든. 한 번 딱 꽂히면 그걸 계속 하는 게 O형이야. B형은 하다가 금방 실증 내요. 근데 이 아빠는 딱 꾸준히 하더랍니다. 고3 수능 가보면 이제 그때서야, 아, 체육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걸 아는 거라. 이 뭐 지금 1, 2학년 때 많아. 그래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 많이 시키고 있죠, 지금. 내가 물어보면 진짜 쓸데없는 거 많이 시키고 있다니까. 근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필름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제일 중요한 시간이 야자 시간이에요. 원래 모든 공부는 자기가 공부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자기 주도 시간.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라고 합니다. 매사가 그렇지만 운전도 지가 직접 해봐야 실력이 늘고요. 장롱면허 가진 엄마들 가끔 있더라고. 응? 남편 차 얻어 타고 다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직접 안 몰면요, 아무리 본 거하고 지가 직접 모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지가 지 손으로 직접 뭘 해결하는 게 자기 실력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자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주말하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수학책 꺼내서 공부해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 50명을 뽑아가지고 딱 따로 시키더라고. 뭐라고? 이게 뭐 수업 시간에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을 이렇게 하는 그치요? 근데 무슨 얘기 했나? 그래요. 50명 뽑아가지고 심자를 시켜. 심야 자율학습. 11시까지. 그죠? 보통 아이들은 9시까지. 이렇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50명 심자 하는데 우리 아이가 딱 들어가 보니까, 일제히 꺼내는 게 뭔지 알아요? 수학의 정석. 뭐, 공부 못한 애들이 꼭 수학의 정석은 뭐, 시대에 뒤떨어져 있고, 뭐, 수능 경향과 맞지 않고 있다고 소리하고 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지금도 여전히 수학의 정석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고등학교 가면 입시에서 가장 비중도 크고 난이도 높아지고 양도 많고. 보통 고등학생들은 자기 공부 시간의 60%를 수학 공부하고요. 30% 영어 공부하고. 기타 과목 10%예요. 물론 상위권 애들. 그렇지 않은 애들은 뭐 수학 포기하는 애들은 뭐 사회 공부하겠지 주로. 외우는 거 하죠. 외우는 거. 공부를 정상적으로 해왔다면 수학 공부를 60%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체육 시간이 없어요. 사실 고등학교 가면 하루 종일 학교에서 붙잡아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읽어야 돼요? 그 전에 읽어야 돼요. 그 전에. 그러니까 중학생 때죠. 중학생 돌아와요. 중학생 때 뭐 하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 만지고 있어요. 사춘기 절정이고 남자애들 같으면 이미 책 읽기는 멀었죠.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안타까워가지고 하는 게 그 사교육기관 많은 동네 가면요. 법물동, 지산동, 뭐 범어동 이런 데 가면 그 골목 안에 오피스텔 이렇게 빌려가지고 하는 국어 논술 학원 이런 게 많이 있어. 그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국어 논술 학원 보내는 거라. 논술 학원 보내면 전문가들이 그래도 좋은 책을 몇 권 추천해 준대. 그럼 한 달에 몇 권을 읽겠지 하고 희망을 가지고 보내지만 애들은 뭐 하러 다녀요? 전기실 내려다녀요. 뭐 그래가지고 책 좋아할 것 같으면 뭐 아무 걱정도 안 하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요, 그 비슷한 패턴이 시작되죠.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사춘기 시작되고, 여학생들은 사춘기 빨리 시작되고, 그냥 체력이 습관 안 잡혀있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준이의 플라톤 뭐 하거나, 한우리 독서논술 하거나, 이런 거 하면서 위로를 받고요.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오면 Y 보고 앉았죠. 책 좋아하는 애들은 Y 보고 있고, 책 안 좋아하는 애들은 뭐, 눈높이 국어하고 있고, 뭐. 거기다가 또 뭐, 꼬시개가 장원 한자 하고 있고, 뭐. 뭐, 우리말에 뭐 90%, 뭐 70%는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뭐 한자를 꼭 해야 된다 하면서. 유아기 때 한자 또 애들이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 한자 급수도 안다 하고, 한자 급수도 하면 대학 가는데 도움이 된대. 완전 진짜 바보같이 해가, 입시가 뭔지도 모르고, 한자 급수다가 대학 갈 것 같으면, 속 천불나요. 한자 상급 받은 뭐 대학 갈 때 뭐 저쩌고 그건 있다고 소리 하고 있다. 그럼 한문교육과 갈래? 애들 커가지고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뭐 한자 자격증 높은 거 갖고 있으면 조금 뭐 예를 들어 혜택이 있다고 쳐도 그건 한문교육과는 이런 데지.
안 그렇게 해서 영어 교육과 가는데 한자 자격증 무슨 필요 있어요? 그리고, 아니, 우리 애들이, 지금 크는 애들이 누가 한문교육과 가려고 생각해요? 한문교육과 전국에 몇 개 없고, 한문학과나 한문교육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쓸데없는 짓이에요, 쓸데없는 짓. 지금 뭐, 법원의 판결문도 다 우리말로 쓰는 판에, 지금 뭐, 진짜 시대착오적으로 뭐, 한자 외우고. 어린애들은요, 스펀지 같아서 한자 시키면 잘한다니까 막 외워요. 근데, 철 좀 들어봐. 한 3, 4학년 돼봐야 누가 한자 외우려고 해요. 짜증나는데. 외우는 건요, 어릴 때 순진화해가 뭐, 공룡 외우듯이, 그래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애 어릴 때는 포켓몬 진화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140마리인가 그걸 다 외우더라고. 요즘 애들 뭐 터닝맥 카드 이런 거 얼마나 많이 외우고 있는지 막. 그게 지가 좋아하니까 외우는 거지. 근데 한 2, 3학년만 돼도 더 이상 이제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초등학교 때 반짝해, 유아기 때 반짝해봐야 소용없거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바보 같은 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국어학습지, 한자학습지 하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 빨리 끊어. 저는 뭐 책임질 거 아니에요. 이 동네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다시 볼 일도 없고. 문제집, 그 학습지나 이런 거 하는 건요, 문제집을 하는 건요, 실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문제집은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거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에요. 문제집, 국어문제집 같은 거, 국어학습지 같은 거 하다 보면 문제 푸는 스킬 좀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책 읽기를 통해서 생각하는 힘이 자라는 건 안 되는 거라. 그건 책 읽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마치 이건 비유하자면 엄마들이 국 끓이고 MSG 퍼붓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가족의 건강을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MSG를 넣어요? 근데 식당에서는 손님들 끓어야 되니까 MSG 넣죠. 애들 어릴 때 책 안 읽히고 국어학습지 하는 건요, 이건 MSG 태우는 찌개 끓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장기적으로 도움이 절대로 안 돼. 문제 푸는 스킬은 언제 배우는가 하면 고등학교 가면 중간기말 그리고 이른바 모의고사 치죠. 모의고사 1년에 막 10,000원 학교 8번씩 쳐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시험 치고요. 고등학교 가면 또 얼마나 빡신지 알아요? 오답 다 해오래. 문제 해설 선생님들 다 하죠. 그때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거예요. 일찍 안 해도 돼. 꼭 기말에 100점 맞아야 돼? 기말고사 100점 안 맞아도 돼요. 그게 인생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쳐. 엄마들, 근데 2학년 엄마들이 뭐 우리가 올백 맞았다고 찌랄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 야, 몇 과목 쳤는데 하니까 2과목 쳤대. 어디다 올백을 2과목 100점 맞았다고 그걸 올백이라고 막. 5, 6학년 되면 이제 뭐 5과목 쳐가 올백 맞긴 하죠. 내가 지금까지요, 올백 맞은 애 잘 되는 애 별로 못 봤어요. 공부로 말이에요, 공부로. 올백 맞았는데 그 올백이 계속 가는 줄 알아요? 천만. 초등학교 때 올백 맞았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아가 정말 뛰어나거나 아니면 엄마가 단기적으로 아이를 쪼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키우고 이러다 보면 올백 못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죠. 주어진 시간 안에 책 읽고 뭐 엄마표 영어 하다 보면 시간 없어요. 문제 풀고 학습할 시간 없다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문제집을 푸는 동안 책 읽을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는 거죠. 내가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 가지고 밥을 사 먹으면 티 한 장 살 기회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기회비용. 내가 하는 짓이 다른 중요한 것을 대가로 지불할 수도 있다니까. 이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거죠. 하고 싶지도 하고 책도 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다? 순진해가지고. 주어진 시간이 제한돼 있는데, 그럼 옷도 사고 밥도 먹으면 되잖아요. 돈이 쳐남으면 그렇게 하지. 그렇지 않죠. 아이들한테 주어진 시간 제한돼 있어요. 놀기도 해야 되고요. 쉬기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한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더 가치 있는 데 사용해야 하죠. 그래서 어려운 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정말 아이들한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중요한 걸 해야죠. 우리 아이가 작년에 8월 달에 제가 교회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시험이 왜 이렇게 쉽노? 카톡 내용이 이랬어요. 근데 내가 무슨 시험? 8월 달인데. 하니까 로스쿨 입문 시험 이렇게 하는 거라. 왜? 네가 로스쿨 입문 시험을 쳐? 이렇게 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가 저를 대신해서 판검사가 되기를 바랐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학교 못 다니고 환경이 불우해서 서울법대를 못 간 게 늘 한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를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지 전국에 있는 법대를 다 없애더라고. 그래 할 수 없이 경영학과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아이한테 네가 법률가가 되라고 꼬셨는데 우리 애는 관심이 없어. 요즘 애들은 옛날 우리처럼 뭐 권력, 명예 이런 데 관심이 없거든요. 지 하고 싶은 일. 우리 아이는 지금 글로벌 기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심심한지 아빠 눈치가 좀 보이는지 작년에 아무 의논도 없이 로스쿨 입문시험을 치러 갔대.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지금 대학교 4학년들이 로스쿨 가려고 문과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이 치겠죠? 물론 우수한 애들이 다 치는 건 아니에요. 뭐 다른 거 하나도 있지만 많은 애들이 로스쿨 가려고 준비를 하거든요. 작년에 7,500명이 시험을 쳤어요. 근데 우리가 시험이 와야 돼 심록하면서 문자가 왔더라고. 카톡이 왔어. 보통 초딩들 기말고사 치고 하는데 시험이 와야 돼 심록하고 이런 놈들 보면 꼭 70점입니다. 이게 난이도 구분이 안 돼. 어려운지 쉬운지 모르니까 70점. 근데 와야 돼 시험이 심록이 가거든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한 문제 그게 아리까리하고 아슬아슬하다고 뭐 만리 틀린지 교과서 뒤져보고 이래요. 이런 애들 보면 꼭 100점 아니고 95점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시했거든. 꼭 그렇더라 하면서. 그랬더니 얘가 20일 후에 진짜 열받아가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이나 모든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거든요. 거기 홈페이지 들어가면 수험번호 딱 치면 성적이 딱 뜨죠. 그걸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7,500명 중에 120등 했어요. 이제 좀 뭐 반응이 아니 문과 최상위권 대학생 4학년들이 시험을 쳤는데 거기서 120등.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연대 고려대 정원이 120명이야. 물론 로스쿨 입문시험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공인 외국어 성적도 있어야 되고요. 또 학점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그 다음 면접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가장 준비된 걸 이제 알 수 있는 게 로스쿨 입문시험이죠. 학점 같은 거 학교마다 다 다르니까 지방대학들 학점 엄청 잘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120등을 한 거라. 나중에 애가 저한테 카톡하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아빠 내가 어릴 때 아빠한테 끌려가지고 어디서 좀 다니는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책 읽기가 우리 아이 평생 가요. 로스쿨 입문시험 2과목죠. 2과목. 언어 이해 한 과목하고 논리 추론 한 과목. 언어 이해는 수능 비문학 영역을 심화시킨 거고요. 논리 추론은요, 언어 영역 플러스 수리 영역이야. 숫자 없는 수학이 있어요. 논리적인 것을 이렇게 측정하는 뭐 퍼즐 같은 거 있죠. 수학 영역 중에 그런 영역이 있다니까. 숫자를 주어주지 않고 뭘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 논리 추론. 그러니까 범인을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결하거나 하려면 논리적이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2과목을 치는데 각각 35문제가 나와요. 문제도 많이 안 나오죠. 35문제씩 70문제를 가지고 최상위권, 문과 최상위권 청년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문제는 뭔가 하면 이 2과목에는 교과서가 없어요. 따로 준비할 교과서 텍스트가 없다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청년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얼마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지, 이걸 한 방에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따로 교과서가 있을 수 없는 시험이죠. 교과서를 만들 수도 없어요. 왜? 그 시기 25세쯤 되는 청년들은 일생에서 가장 논리적일 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숙한 대학 교수들 해도 이거 교과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 교과서는 없고 기출문제집만 있는 이런 이상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왔는지가 총체적으로 평가되는 거죠. 반대로 이과로 가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미트라는 시험을 쳐요. 의학전문대학원 가려면.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을 로스쿨 입문시험을 리트라고 하고 LEET. 의학전문대학원 입문시험을 미트라고 해요. 거기서도 이런 시험을 쳐요.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한 아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는지가 평생 간 거지, 평생.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책 읽기가 그냥 뭐 이번 2학년 기말고사 국어시험에서 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은 모든 영역에 또 영향을 미쳐요. 사회나 과학 같은 거 어렵다고 하죠. 사회나 과학 어렵다고 뭐 6살 때부터 전집 읽히고 이러더라. 그게 아니고요. 좋은 의리책을 자꾸 읽으면 자연스럽게 역사, 사회, 과학 쪽으로 관심이 확산돼 나가요. 이걸 보고
확산적 독서라고 하죠. 좋은 어린이책은 당연히 책의 배경에, 동화책의 배경에 역사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 막 노골적으로 뭐 역사를 읽거나 이런 건 초등학교 때 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자연스럽게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일어나도록 도와야 되죠. 예를 들면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제 동화책 가운데, 고학년 동화책 가운데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도서관에도 많이 있어요. 자, 이 동화책이에요. 근데 읽다 보면 이 시대의 배경이 언젠가 하면 조선 마렵, 천주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야, 조선에 들어올 때. 그래서 천주교 탄압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동화책 읽다 보면 당연히 천주교가 들어와서 뭐 무슨 박해가 일어나고 이러던 조선 마렵 시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관심을 확산시켜 나가야 돼요.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습지 하는 건 정말 미안하네 좀. 그렇다고 뭐 제가 말한다고 뭐 안 끊겠죠. 저 같으면 확 끊어보겠어. 우리는 학습지 하나도 안 했다니까. 유아기 때는 또 전집. 책이 좋다는 소리, 책이 중요하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었어. 그래가지고 전부 집집마다 가면요. 내 프라이버시 때문에 어떤 집인지는 숨 갔어요. 많은 엄마들이 카드에 언제 우리 집 촬영해 갔어요. 이 집집마다 요즘 이래요. 야, 엄마들 진짜 겁도 없지. 아니, 내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리 책이 중요하다고 해도 엄마들이 애들 옷을 100벌씩 200벌씩 한꺼번에 사요? 두세 벌 사고 크면 또 사고 크면 또 사고 이러죠. 근데 이놈의 책은 아이들 인지능력이 잘하면 사고 이래야 되는데 겁도 없이 100벌씩 200벌씩 옷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꼭 동네마다 교원 언니들이 있어가지고 뭐 어디 좋은 강의 있다고 들으러 가자고 꼬셔가지고 가보면 거기 푸르미 아빠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어. 이게 책이 아니고 이건요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유아기 때나 워낙 애들이 읽을 게 없으니까 저런 거 재밌어 읽어요. 유아기 중에서도 가끔씩 괜찮다는 뭐 창작 동화, 전집 중에서 그래도 제일 괜찮다는 뭐 프레벨 테마 동화 2 캐사쿠 뭐 이런 거 조금 읽어 조금. 근데 학년 올라가고 이 학교 들어오면요 이제 더 이상 빠이빠이라. 엄마도 맨날 전집 쳐다봤다 애 얼굴 한번 쳐다봤다가 저기 언제는가 읽겠지 하면서 아직도 미래를 못 버리고 저거 인테리어 하고 있죠. 애들이 왜 책을 안 읽는 줄 알아요? 좋은 말 하시는데, 일단 질리고요. 쳐다보고 있으면 나도 질려요. 숨이 막혀, 답답하고. 아니, 진짜 우리 어떤 꼬마가 그렇다니까? 어떤 엄마가 용기를 내가지고 책이 중요한데, 어떤 어린이 책이 좋은지 모르니까, 전집을 3,000만원치가 사가지고 한 방에 쫙, 3면에 도배를 했잖아요. 애가 그 책방이라고 하죠, 보통. 애가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숨이 막혀 답답하대. 질린다니까 책을 좋아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가가지고 막 책 중요하다는 소리 듣고 있잖아요. 뭐 0세 때부터 1세까지는 자연 관찰 이렇게 하고 뭐 여기 보이죠 이거 어떤 전집 회사 마케팅 조례해야 되는데 조례 안 하면 큰일 난대. 가면 우리 순진한 엄마들 또 나는 공부를 못했지만 우리 애는 잘해야지 하면서 예? 남편 몰래 또 막 비상금 막 꼬부쳤던 거 하고 막 해가 막 아니 6세 때 경제와 역사를 읽어야 되는데 무슨 수능체 6세 때? 아니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요 꼭 저런 책 보면 뒤에 엄마들을 대신해서 질문지를 몇 장 붙여놔. 그러니까 엄마들이 책 읽을 수도 없고 읽고 질문을 만들어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그 두렵고 답답하죠. 잘못 질문했다가는 또 막 책 읽고 나서 엄마들 애들한테 묻지 마요. 물으면 뚜껑 열려. 그래서 엄마들 대신해서 질문지 붙여준다 하면 질문지 보고 막 묻고 그건 책이 아니고요. 문제집이지 문제집. 어디 그런 뒤에 뭐 붙어 있잖아요. 이건 싸구려란 뜻이에요. 좋은 어린이책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책의 진리죠. 뭐 여러 가지 참 답답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참 안타까운 점이 뭔가 하면 전집 읽기를 하다 보면
주로 지식책 읽기가 돼요. 지식 받아들이기. 전부 뭐 전집 보면 뭐 자연관찰, 뭐 무슨 전집, 무슨 과학 전집, 무슨 전집 뭐 이렇게 하죠.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식을 한 개인이 많이 받아들이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한 개인이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있으면 그 천재라고 불렀어요. 학력고사 시대에. 근데 지금은요, 지식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네이버 가면 다 알아. 네이버에 뭐 쳐보라니까 다 나와요. 백과사전부터 시작해서. 뭐 네이버에 없으면 구글에 가면 있고요. 그러니까 지식은 이미 공개되어 있고요. 요즘은 그런 지식을 참고해서 내가 어떤 창의적인 컨텐츠를 개발하는가.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외울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시대를 보고 뭐 융합의 시대, 뭐 통섭의 시대 막 이렇게 불러요. 여러 가지 그죠? 이미 공개된 것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다른 것들을 창안해내는 이런 능력, 이런 게 중요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 창업자, 트위터 개발자, 뭐 이런 사람들이 떼돈 벌고 갑자기 막 큰 부자가 되고 이런 거죠. 이런 애들이 전부 대학 다니다가 뭐 창고에서 뭐 2명이 또는 3명이 모여가지고 뭐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세계적 기업이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전집 팔아치우는 게 좋아요. 저 쳐다보고 있으면 열받는다니까? 그리고 그 전집을 좋은 의리책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해요. 요즘은 학교 도서실에도 좋은 의리책 많거든. 우리 때는요, 좋은 의리책 없었어요. 집에서 버리는 책 한 권씩 들고 오라 해가 도서실 채우고 이랬거든요. 공공도서관에 가도 좋은 의리책이 없었어요. 우리 집 근처에 남부도서관이 있어서 앞산 밑에 맨날 가봤는데 가보면 좋은 의리책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어디 전문서점 가서 매주 샀잖아요. 엄청 샀어요. 처음에는 뭐 집도 작고 뭐 책꽂이도 없고 이래가지고 몇 권 사서 이렇게 몇 줄 꽂고 이랬거든요.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아이 방의 그죠? 삼면벽이 다 좋은 의리책으로 가득 차고요. 시간이 또 흐르니까 거실에 또 책이 차고. 처음에는 요만큼씩 시작하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듯이. 근데 우리 집에 아이가 좋아하는 책들이 나중에 막 넘쳐나는 거야. 아이들 손 닿으면 항상 침대 옆에 책이 있으니까. 그 우리 아이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와서 갑자기 2년 전에 읽었던 책을 막 찾아요. 그 책 어디 있노 하면서. 난 모르죠. 속에서 어떤 작업이 일어나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이는 갑자기 그 책을 찾는 거 보니까 무슨 위로가 필요했든지 뭐 그런 일이 있겠죠. 애들한테는 찰나적으로 어떤 책이 생각나고 어떤 책을 읽고 싶고 스쳐 지나고 이렇거든요. 그때 손 닿는 곳에 책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우리도 가끔 궁금한 거 있어가지고 검색해야지 하는데 잠깐 3초 딴짓 하다 보면 뭘 내가 검색하려고 했지?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거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의리책, 중요한 책들은 아이 손 닿는 곳에 늘 있으면 좋고 도서구입부를 좀 지출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책들 학교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좋은 의리책을 많이 아이들이 읽게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옛날에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조선일보 보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 섹션으로 맛있는 공부라는 섹션이 있어요. 요즘 뭐 종이신문 잘 안 보니까 모르죠. 거기 기사가 났는데 어떤 엄마가 초등학교를 아이를 보내면서 새 키우는 엄마예요. 큰애를 초등학교 보내면서 목표를 하나 세웠대. 그 목표가 뭔지 알아요? 이 학교 도시에 있는 책은 다 읽는다. 그 목표를 세우고 들어왔어. 근데 있잖아요. 4년인가 지난 다음에 전학 갔다니까. 다 읽어서. 그 다음 학교 도서관을 이제 점령하러 가는 거야. 그건 뭐 대단하죠. 제대로 한다 싶어요. 저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그냥 엄마들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어떤 영재교육보다 중요하고요. 뭐 유행 타는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이상하진 않지만 엄마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 뭐 이름 있는 거 외국말 붙은 거 뭐 내가 이제 요즘 기억도 잘 안 나네. 뭐 수학도요. 옛날부터 뭐 와이즈만 뭐 시메스 뭐 팩토 해갖고 뭐 유행 브랜드는 다 바뀌어가요. 포장만 달라지는 거지. 수학 공부 뭐 있는 줄 알아요? 자기 주도 스스로 공부하는 거, 교과서를 들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 이상의 수학 공부가 없거든요. 근데 뭐 엄마도 그 좋은 수학 교과서는 다 내팽개치고 뭐 이상한 문제집 교재 뭐 좋다고 막 그거 들고 앉아가지고 뭐 어떤 엄마는요 침산동에 가면 또 뭐 무슨 뭐 도비스 수학이라고 있다 하대. 그걸 어디서 뭐 유튜브에 검색해가지고 도비스 수학으로 도비스 예? 다비스예요? 아, 뭐 해본 것 같네. 혹시 다니는 거 아닌가 몰라. 우리 연구소 바로 앞에 있는 엄마가 토요일만 되면 그 다비스 보낸다고 애 막 죽으려고 하는데
여자아이가 막 가기 싫어 미치려 하는데 주말마다 그걸 끌고 다닌다. 1, 2학년 때. 그래서 얘가 엄마가 다행히 그 유튜브에서 다비스를 검색해 그거 다니다가 유튜브에서 잠순의 영어 검색하다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쭉 듣더니 어느 날 우리 연구소에 찾아왔더라고. 지금은요 매일 오죠 매일. 그래 애가 막 눈치를 보니까 다비스 가기 싫어 죽는 거라. 그래가 이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이쁜 애 여학생인데 자고 친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살 물어봤지. 그랬더니 너무 가기 싫대. 그래서 엄마 막 뭐라 해가지고 끊었잖아. 애는 지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맨날 학교 끝나면 우리 연구소 와서 책 읽고 수학 공부 조금 하고 그죠? 엉뚱하게 갔는데 그 뭐 유명한 브랜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름 바꿔가면서 뭐 독일에서 돌았다 뭐 이스라엘에서 돌았다 계속 지랄. 아니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교육의 핵심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죠? 공부 잘하는 놈이 좋은 대학 간다 이거 변해 안 변해요? 근데 입시 제도는 늘 변하고 있어. 해방 이후로 입시 제도는 늘 바뀌고요. 뭐 설명이 하고 난리를 치죠. 자 그런데 본질은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놈이 좋은 대학 간다. 특히 어떤 공부 잘하는 놈이? 수학 공부 잘하는 놈이. 이게 입시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게 상식이죠. 나중에 돼봐요. 고학년대가 문장지 문제 맞나봐. 책 안 읽거든요. 문제 3줄짜리를 안 읽는다니까? 근데 미치고 펄쩍 뛰겠어요. 3줄짜리인데 안 읽어. 2줄짜리도 안 읽어요. 첫 줄만 딱 읽고 답 단다니까? 숫자만 나타나면 나누고는 곱하고. 이게 책 읽기가 안 돼서 그래요. 읽기 습관이 잡혀야 되는데. 책 읽기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요. 가장 좋은, 그죠? 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요, 지금까지 12년 동안 엄마들 상담하고 뭐 많이 했잖아요.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머리로는 다 아는 것 같은데, 그건 집에 전집 쌓아놓고 있어. 근데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책 읽기에 대해서 노력도 안 해. 학원 정보를 얻는 데는 많이 노력하더라고. 동네 공부방 어떤 옆에 애들이 하는지 이런 거 조사하고 뭐. 이건 열심히 하는데,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어린이책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아무도 안 알아봐.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미안한 말인데 공부 좀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정말 아이에게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또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그 절절한 인식, 이게 필요해요. 저는 다행히 모든 육아책을 다 막 닥치는 대로 그 제일수에 가서 읽다 보니까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이거 하나가 딱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4살 때부터 10년 이상을 아이하고 함께 서점을 다녔잖아요. 어떤 날은 애 안 가겠다고 지랄하고 막 이러면요, 내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쏜다하고 아니면 베스킨라빈스 간다하고 막 이래가지고 데리고 책 산 다음에 베스킨라빈스나 맥도날드 가고요.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애 어떻게 하든지 구슬리고. 그러다가 애들이 또 좋은 책 만나잖아요. 그러면 애가 품에 안고 나온다니까. 지가 좋아하는 책 만나면요, 막 내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지가 막 가슴을 품고 와요. 이런 경험도 하고요. 또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짜투리 시간에 읽으라 하면 안 돼요. 어디 학원 가고 그 다음 스케줄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책 읽으라. 이렇게 하면 애들 대부분 다 만화책 들지. 만화책 읽지 마라 하면 줄글책 주면 건성으로 읽고. 대책 없어요. 요즘 엄마들 나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우리 애는 만화책만 읽어요. Y 읽는데 Y. TV 홈쇼핑에서 Y 파는데 뭐 Y 권수가 얼마나 많은지 뭐. 이게 장사 좀 되니까 막 조잡하게 급조해가 5만 상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뭐 역사 60권, 뭐 세계사 60권, 뭐 과학 60권 해가 막 200몇 권 있더라고, Y만 해도. 그걸 TV 홈쇼핑 팔대? 아이고.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가까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좋은 어린이책이 있으면요, 맛을 알거든? 책은 어린이책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재밌는 책, 하나는 감동적인 책.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재미를 맛보거나 감동을 맛봐야 되죠. 아까 내 짝꿍 채용대 같은 책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야 돼요. 어제도 저하고 수업하던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나는 그 책 읽다가 울었어요. 하더라고. 제가 늘 제 강의 듣는 엄마들한테 추천하는 만화책이 하나 있어요. 일반적인 학습 만화, Y 이런 수준 낮은 거 말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책 중에 하나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브라질 성장 소설을 우리나라 작가가 만화로 만들었어요. 원작보다 더 감동적이에요.
안 팔려. 근데 지금 없어요. 절판됐어요. 중고 서점에서 사야 돼. 굉장히 두껍고 하드카바라서 비싸요. 2만 몇천 원 해요. 소장용이죠. 근데 우리 초등 꼬마들이 내가 이거 엄마들한테 추천했는데 그 여학생이 어제 내하고 수업하면서 가더라고. 제가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팀 짜가지고 그림책 가지고 수업하거든요. 그 수업하면서 이제 아이들 마음을 이제 엄마한테 미처 말하지 못하는 걸 내가 말하게 하고 치유하고 이런 거 하거든요. 그 걔가 하더라고. 나의 안 오는지 읽으면서 난 눈물을 흘렸어. 하니까 옆에 있던 3학년짜리가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이 감동을 받는 거죠. 책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요. 책 맛을 아는 거라. 또는 책을 읽고 재미를 느끼면 돼요. 제가 기억에 어떤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 친구의 아들인데, 우리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인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다니는 어린 선생님 와서 책을 사주고 읽고 이랬어요. 얘가 어느 날 어떤 책을 읽다가 책 날개를 있잖아요. 책 왜 표지 이렇게 펼치면 날개가 있죠. 날개에다가 뭐 소개도 해놓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날개를 이렇게 10페이지를, 끝에 10페이지를 이렇게 끼워놨더라고. 니는 왜 이거 끼워놨노? 하니까 너무 재밌어서 끝나면 아쉬울까봐 안 읽고 있대. 그리고 또 서점에 책 사러 갔어. 얘는 벌써 맛을 안 거라. 그래서 제가 켰죠. 이 책 다 읽고 나도 또 더 재밌는 책 많으니까 괜찮다. 다 읽으라 하면서. 얘는 책 맛을 알았어요. 그리고 꾸준히 다녔어요. 수성구도 아니고 저 달서구 제일 끝에 화운 넘어갔는데 살았는데 대진초등학교, 대진중학교 나왔어요. 나중에 걔가 과학고등학교 갔다니까. 대구 과고 나와가지고 지금 칼 4학년 다니고 있어. 책의 맛을 아는 거예요. 책의 맛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책을 읽고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예를 들면 이런 외국 책들이 정말 재밌거든요. 그러면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책을 찾게 돼요. 그게 좋은 어린이 책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엄마들 아직 저학년이죠. 저학년 엄마들은요 많이 읽어줘야 돼요. 니는 컸으니까 뭐 니가 읽어. 니는 한글을 아니까 니가 읽어. 이건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엄마들 바쁘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니가 알아서 읽어. 뭐 동생도 있잖아. 기사코. 근데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마치 영어 알파벳을 다 알지만 영어책 읽으려고 하면 부담되죠. 한글책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알지만 거기 뭐 저자의 의도, 띄어읽기, 배경 뭐 이런 거 다 캐치하고 포착하면서 읽어야 하니까 이거 쉽지 않거든요. 떠듬떠듬 읽긴 하지만 내용을 즐긴다든지 음미한다든지 이거 못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엄마들이 읽어주는 게 좋다. 언제까지 읽어주는가 하면 아이들이 뺏어갈 때까지. 엄마가 읽어주는 게 눈에 터졌다는 느낌이 들면 지금 눈을 읽는 게 훨씬 빠른 때가 오거든요. 그러면 엄마 됐어 하면서 내가 읽으면 뺏어간다. 그때까지. 물론 그 후에도 가끔씩 읽어주는 게 좋고요.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마음껏 읽어주는 게 좋고요. 5년 전인가 KBS에서 학교란 무엇인가 10부작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 7부작제가 저거예요.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한다.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자랐는가가 아이의 향후 책 읽기를 좌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읽어주는 게 좋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 아프니까 짧은 거 해야지. 짧은 거. 사치하지 말고요. 글밥 많은 거 찾지 말고 그림책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유아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그건 그림책에 대해서 모르는. 저는 지금 6학년 아이들하고 수업하는데 그림책까지 왜요? 초등아이들의 생각을 키우는 그림책들이 셌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책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으면요. 우리 연구소가 운영하는 카페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거기 오시면 제가 한 달마다 매달 그림책을 제가 선정해요. 아이들하고 수업할 그림책 학년별로. 그것도 저학년용, 고학년용 선정해서 발표하거든요. 그것만 쭉 따라가도 돼요. 어떤 도서관에서는 우리 연구소 근처에 있는 아파트 도서관에서는 제가 발표하는 그림책을 일부러 사서 비치한다니까. 한 달에 뭐 저학년, 고학년 합하면 한 20권 제가 고르겠죠. 그것만 따라와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림책 읽어주면 돼요. 너무 글밥 많은 책 말고. 꼭 옆집 옆편에 뭐 우리 집에 놀러와서 우리 애가 뭐 이런 글밥 많은 책 읽는다 이거 자랑할 필요 없잖아요. 쉬운 책. 아이들은 부담이 없을수록 잘해요. 자, 수학 공부 시킬 때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조금만 하라 해, 조금만. 그러면 애게 금방 해요. 근데 엄마들이 시키는 양이
엄마들이 보기에는 요거 집중만 하면 조금만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아. 엄마 생각에. 근데 애들 생각에는 아이고 이걸 어느 세월에 하고 내가 놀러 가노 이 생각이 든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질질 끄는 거지.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해, 하루 종일. 질질질질 끌면서 뭐 싸우고 막. 나중에 잘 때 누워서 생각해보면 오늘 또 진도 하나도 못 나갔네. 이 생각이 들죠. 가면 엄마들 우라통 터지죠. 왜 그런지 알아요? 애들이 부담을 느끼는 만큼 하게 하는 거야. 엄마들이 불안하니까. 사실 조금만 해도 돼요. 예? 수학 공부하면요. 하루에 교과서 2쪽, 익힘책 2쪽 딱 하면 돼요. 그리고 다음날 그걸 확인하는 문제집 뭐 2쪽, 3쪽 이렇게.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 사실 한 차시가 교과서 2쪽이에요. 뭘 알아봅시다 하면서 뭐 2쪽 딱. 근데 엄마는 불안해가 2쪽 못하고 있지. 왜? 교과서에 문제도 몇 개 없고 뭐. 이러니까. 조금만 시켜, 조금만. 혹시 수학 공부 궁금하시면요. 내년까지 못 참겠다 이런 분은 제가 다른 학교에서 가서 간 강의가 있어요. 그걸 한번 찾아 들어보라니까. 어디 있겠어요? 유튜브 가면 있지. 유튜브 가서 찾기 힘들다 가면 우리 카페 들으시면 돼요. 제가 한 모든 강의가 한 6, 7년 강의가 전부 동영상으로 촬영돼서 다 올라가 있어요. mp3도 있고요. 많은 엄마들이 휴대폰으로 mp3 많이 듣더라고. 이게 우리 연구소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 뭐 심한데 초등학교 3학년, 비슬 초등학교 3학년. 엄마가요, 자기가 지금까지 아이를 키운 일에 최초로 이 아이가 책을 스스로 읽고 있대. 그래서 엄마가 감동해가 뒷모습을 찍었어요. 앞모습 찍으려고 하면 바로 책 던질 거니까. 이 아이 앞에 있는 게 전부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우리 연구소 뭐 조그맣지만 좋은 어린이책이 한 15,000권 있어요. 도서관 같은 곳이에요, 도서관. 이 애가 아까 다비스 다니다 끊은 애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좋은 어린이책이 어떤 건가, 도서관에서 좋은 어린이책을 찾으려면 어떻게 찾는가, 이제 이걸 시기 어디 갔나? 지금 몇 시에요? 25분요? 이런 거 안 찍어도 돼요. 그래, 뭐 찍고 싶으면 찍어요. 겨우 뭐 20권밖에 안 되는데, 이거 20권 찍어가 말라고. 20권이 아니라 2,000권이어야 돼, 2,000권. 교보가 전산화된 게 2006년인데, 여기 보시면, 많이 팔린 학습 만화나, 이런 거 없죠? Y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통계도 안 잡혀요. 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교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어린이책 보면 전부 다 유명한 책들이죠. 세계적인 책들이고. 그 어린이책 중에서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인데 이거 시리즈거든요. 8억 5천만 부가 팔렸대. 2위가 뭔가 하면 나니아 연대기예요. 이거 전부 고학년 청소년용이죠. 나니아 연대기가 6억 몇 분가 팔렸대. 우리 연구소는 6학년짜리 뭐지만은 자기가 1학년 때 나니아 연대기를 읽었대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책의 재미를 아니까 그걸 찾아 읽는다니까. 자, 단행본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가 하면요, 요거 15번 네, 샬롯의 거미줄 4억 5천만 부인가? 아, 4,500만 부인가? 샬롯의 거미줄. 저 유명한 책이죠. 자, 우리나라 책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어린이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기 어렵거든요. 100만 부 이상 팔리면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우리나라 최초로 100만 부가 팔린 그림책이 강아지똥이에요. 여기 있나 없나? 있어요. 아, 있어요. 그리고 또 100만 부 팔린 그림책이 최근 작가가 쓴 5년 전에 나온 책, 구름빵. 여기 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좀 중학년, 고학년 책, 글밥 많은 책 중에서는 마당을 놓은 암탉. 그 전에 몽실 언니. 몽실 언니는 없나? 없어요. 몽실 언니가 고학년 책, 교과서에 실렸죠.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실린 책인데, 강아지똥을 쓴 권정승 스님 책인데, 그 고학년 단행본으로는 최초로 100만 부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마당을 나온 암탉.
자, 이건 인터파크 베스트 10이에요. 다 유명한 책들이죠. 자, 이런 책들을 어떻게 고르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물고기 한 마리, 20마리, 10마리 합해가 30마리밖에 안 되네. 이게 물고기 30마리 지금 찍을 일이 아니고, 이런 물고기들 어떻게 잡는가를 알아야지. 안 그래요? 맞아요. 이런 좋은 책들이 이렇게 대형 서점에서도 평가를 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일단 좋은 책, 저기 안 나온 책도 있고요.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 세계적인 그림책이에요. 이것도 3천만 부가 팔렸어요. 자,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이에요. 이걸 읽어주다 보면 내가 저절로 행복해지고, 이렇죠. 어머니들 많이 아시네, 이 학교 어머니들. 정말 행복해요, 이 책 읽어주면. 자장가처럼 이 작가가 불러주는 자장가도 있어요. mp3 검색해보시면. 우리가 막, 낮에는 막 미친년처럼 널뛰고 막 애 잡고 하지만, 그러나 밤 되면 또 우리 원래 마음이 돌아와서 이 책의 어머니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내게 있는 모든 마음을 끌어내서 그렇게 말해야 되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막 네가 100점 받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니 뒤진다 내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근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아이하고 소통이 막히고 이러면서 제가 아이 고등학교 때쯤 돼서는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아이 서울대학교 떨어졌어요. 서울대학교 가려면 당시에는, 요즘에는 정시는 수능으로만 가지만 우리 아이 때는 수능, 내신, 논술을 같이 했어요. 그 수능으로는 전국권인데 이놈은 내신이 개판인 거야. 학교 다니면서 논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 내신 좀 잘 나오게 하려고 하다 애 죽일 뻔했잖아요. 근데 애는 그렇게 막 애살 있게 A형들처럼 탁 이렇게 섬세하게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B형이거든. 그래서 설렁설렁. 학교에서는요, 모의고사만 치면 천재 소리 듣거든? 그러니까 그 맛이 취해가지고, 내신을 시시하게 보는 거라. 외고 내신 나왔어요, 외고 내신.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과애들 가장 우선에 많이 가는 학교가 서울에 있는 대원 외고 고등학교죠. 거기 가면 1학년이 450명인데, 그 당시에 450명 중에 서울대를 가는 애들은 70명 밖에 없어. 왜? 내신이 안 돼가지고. 왜냐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애들 모여서 경쟁을 하니까 내신을 다 나눠 먹는 거라. 그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은 아주 쉽죠. 내신 따기가. 최상위권 아이들이. 우리 애도 그런 외고는 안 다녔는데 외고 내신을 받았어. 신기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죠? 아이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가 아예 죽일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제가 아이에게 공부에 대한 요구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다행히 저처럼 말이 발로 차고 막 뚜껑 열리고 이런 아빠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좋은 아빠로 소문이 났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애 고등학교 1학년 때 KBS 토요 아침 마당에 좋은 아빠 패널로 제가 출연했잖아요. 1시간 동안 내가 녹화했다니까. 내 실상을 알면 안 불렀을 텐데. 그 녹화 끝나고요. 그 아나운서 둘이서 대구 아나운서도 와 그래요. 사회를 못 보노. 그 방송 작가가요 저한테 질문지를 막 주고 이렇게 하자 한 시간 하재. 내가 안 한다 했어. 내가 질문을 작성하고 내가 대답을 한 것대로 진행하면 내가 출연하고 안 그러면 안 한다 했어요. 그랬더니 방송 작가가 그럼 아버님이 대본을 한번 써보래. 그래서 방송 작가 대신 내가 대본을 썼어요. 이래 물어 주십시오. 그럼 나는 이렇게 대답할게 하면서. 그래가 1시간 동안 대본을 내가 짜서 출연했잖아. 제일 마지막에 저보고 이제 대본대로 내가 쓴 대본대로. 우리 아드님 원래 우리 애가 같이 나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애가 쪽팔린다고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나갔어요. 그래 마지막에 이제 아드님이 녹화 보실 텐데 한마디 하래. 근데 한마디 했죠. 내가 하고 싶어서 사실 대본에 그거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카메라를 보면서 아이돌들 왜 춤추면서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춤추는 거 알죠? 이 초보들은 어떻게 해요? 카메라 안 보고 사회자 본다니까. 그죠? 근데 이 훈련 많이 된 애들은 사람 안 보고 카메라를 봐요. 그래야 화면이 딱 나오니까. 저도 그때 녹화 카메라를 딱 쳐다보면서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초등학교 때 안 그랬다 했죠. 100점 맞으면 사랑하고 하나 틀리면 니 뒤진다. 내 이래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성숙해지고 철이 들고 아이 덕분에 저도 성숙해 가는 거죠.
우리 몸은 나이 들어가지만, 그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다고 너무 습할 일 없어. 아니, 식물은요, 늙어간다는 표현이 없어요. 익어간다고 표현해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익어가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익어가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는 건 뭔지 알아요? 내가 변화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어른들 보면, 어떤 노인들 보면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있죠. 고리타분하게. 그러면 젊은이들 볼 때 어때요? 답답하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답답하게 나이 들어가면 안 돼요. 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바꾸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이래야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죠. 엄마들 뭐 39살 엄마들 보면 40소리 드는 게 두려워가지고 막 있잖아. 40 하면 지구가 무너진 줄 알아. 아무 일 없어요. 20대 때 30소리 듣는 게 그랬던 것처럼. 근데 나이가 든다는 건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 저는 아이 키우면서 보니까요, 진짜 그렇더라고. 아이 키우면서 제가 점점 성숙해졌어요. 진짜 행복했고요. 그래서 내가 담대하게 카메라에 대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진짜로 우리 아이가 군대 가서 절망적인 환경이 왔는데 구타당하고 이래가지고 막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그때 정말 내한테, 아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빠 좀 살려줘. 하면서. 만약에 제가 아빠는 어떤 경우에는 너를, 그죠? 네 편이다. 이 말을 안 했으면, 그죠? 아빠한테 말 못하죠. 야, 임마, 네가 뭐 지금 공수부대 갔나? 뭐 그것도 못 견디나? 이렇게 말했어 봐요. 그러면 애는 뛰어내린다니까. 우리 애는 배 타고 있었거든요. 해경 갔는데, 잠깐 생각 잘못하면 바다에 뛰어내리면 실종이라. 그 정말 위기가 왔는데, 애가 다행히 아빠 생각이 나서, 아빠 좀 살려줘.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대 쳐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발칵 뒤집고 부대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우리 아이를 구타 상황에서 건져냈어요. 보통 아빠들은 속 상하지만 참고 견뎌야지 이렇게 한다니까? 군대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대충 처리하면요, 또 네가 신고했지 하면서 또 구타해요. 학교 폭력이 시달려도 똑같아요. 반드시 가해자를 우리 아이고 멀리 떨어지 격리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부대 가서 싸워가지고 우리 애 때린 고참을 제주도 보냈어요. 우리 애는 배에서 위험하니까 육지로 끄집어냈어요. 파출소,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있거든요. 바닷가에 가면. 그래서 안전하게. 그러니까 겨우 우리 애 살렸잖아요. 평소에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위기 때 아빠한테 자기 말을 한다니까.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근데 뭐 말만 좀 하면 막 하고 막 좀 들어주면 될 긴데 꼭 뭐 한 수 가르치고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하면 그냥 들어주고 아이고 힘들었겠네 이렇게 하면 풀릴 일도 엄마가 띠갑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애 더 어려워지죠. 가벼운 거는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엄마가 막 놀래가지고 막 띠가가 담임하고 상담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음부터 애들이 그 말 안 하지. 애가 정말 위험한 게 있어요. 딱 들어보면 아 이건 부모가 가야 되겠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가서 해결해야 되고 또 가벼운 건 들어주고 들어주면 애들이 속상한 게 많이 해소되거든요. 그죠? 항상 이 말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 그죠?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엄마가 불안해서 그랬다 하고 진심은 그렇지 않다 이거 말해야 되죠. 자 그런 면에서 좋은 그림책이 하나 있어요. 엄마가 화났다. 우리나라 최숙희라는 여자가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엄마가 화나가지고 애한테 막 고함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점점 작아져. 그리고 없어졌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비유죠. 아이들이 점점 자존감이 낮아진다. 작아진다 이런 말이죠. 어른들이 고함 지르고 엄마들이 뭐라 하면 애들이 작아지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엄마가 없어졌어. 애가 없어졌어. 그래 엄마 놀래가지고 막 온 동네방네 찾아서 다니고 막 울고 불고 막 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애가 작아져가지고 엄마 치마 속에서 잠들어 있었대. 뭐 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상이죠 상상. 근데 잠들어 있다가 막 엄마가 막 울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거 이제 지가 본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 엄마가 열받아서 화를 냈지만 사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을 읽으면 아이들이 그죠? 우리 엄마가 맨날 뚜껑 열리지만 그래도 뭐 좀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책을 만나면 아이들이 엄마 마음을 알아가요. 우리가 표현을 잘 못해도. 제가 아이들하고 그림책 가지고 수업해보면 제 수업의 이름이 뭔가 하면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수업이거든요. 거창하죠. 인문학이 별거 아니에요. 사람 이야기가 인문학이거든. 그림책이 아이들 자기 이야기 다룬 거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이제 평소에 하지 못하는 걸 말해보거나 써보라 해요. 프라이버시가 필요한 건 써보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려움에 관한 책을 가지고 해요. 그 두려움에 관한 책들이 있는데 블랙독이라는 유명한 그림책이 있어요. 영국 그림책인데 집 앞에 그 검은 개가 하나 나타났어. 그랬더니 아빠가 놀래가지고요. 보니까 막 엄청난 크게 개거든. 그 아빠가 놀래가지고 창문을 닫아. 개가 집에 들어올까봐. 그 다음 엄마가 또 보더니만은 커튼을 쳐. 왜? 개가 집채만 해. 그 다음에 언니가 봤는데 개가 산더미만 해. 그래서 문을 잠궈. 근데 제일 막내 4살짜리가 있어요. 얘가 뭐 커튼을 거치고 뭐 보더니만은 걔가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얘가 4살짜리가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나간다니까? 나가지고 그 큰 개하고 막 놀아요. 나중에 저녁 때가 개 데리고 집에 들어온다니까. 산더미 많은 개가 어떻게 문을 통과해서 오겠어요? 집채 많은 개가 어떻게 문을 통과해 오겠어요? 이건 뭔가 하면 두려움에 대한 내 인식이죠. 우리가 왜, 전학을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고 할 때 왠지 좀 막연하고 두렵고 이런 거 있죠. 그 두려움은 내 내면의 반응이에요, 사실은. 상대에 대한, 환경에 대한 내 반응이 두려움이죠. 이 블랙독이라는 그림책은 이 검은 개 한 마리가 출연하면서 가족들이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대한 다른 반응. 자, 이런 책 가지고 수업하고요. 제가 아이들한테. 네가 살면서 지금까지 가장 두려웠던 경험을 써봐라, 이렇게 해요. 언제 가장 두려웠나? 첫 번째 질문. 그거 하면 엄마 화났을 때. 많은 아이들이 엄마 화났을 때예요. 그런 이야기 표현하는 것 자체가 치유예요, 치유. 엄마 화났을 때 무서웠다는 얘기 잘 못하거든. 엄마한테 말하겠어요, 그걸? 그러면 엄마 속상한데? 그리고 애들이 꼭 해요. 우리 엄마한테 비밀이에요, 하면서. 그 어떤 아이는 그걸 쓰면서 막 눈물이 그릉그릉해요. 지금까지 속상했던 게 이렇게 참니라고.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서 또 이런 대화를 하면서 그 내면의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린이책이 필요해요. 그림책들이 좋은 그림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되니까. 자, 이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애를 다룬 그림책이에요. 고정욱 선생이라고 자기 자신이 장애인이에요. 휠체어 타고 다니는 중증 장애인인데, 이분이 쓴 책은 그래서 전부 장애를 다루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림책이 뭔가 하면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이라는 그림책이 있어요. 가방 들어주는 아이도 마찬가지로 학급에서 장애아가 하나 이렇게 학급이 되면서 선생님이 이 아이를 도와서 가방 들어주고 이럴 친구 없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순진한 애가 자기가 손들었어. 그래가지고 늘 장애인하고 짝이 돼가지고 가방 들고 다녀요. 그러면서 뭐 친구들이 놀리고 뭐 이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건 뭐 너무 유명한 그림책이죠. 영국의 세계적인 동화 작가 로알드 달이라고 있는데 이 로알드 달의 작품들이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를 느끼려면 이 사람의 책을 아이들이 읽으면 돼요. 뭐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 또 제임스와 슈퍼복숭아, 뭐 이런 책들이 다 이 사람 작품. 얼마 전에 2달 전에 우리한테 또 카톡이 왔어요. 아빠, 내 대구 내려가면 우리 가족이 영화 보러 가자 하니까 무슨 영화 하니까 마이 리틀 자이언트 하더라고. 들어봤어요? 8월달에 개봉하는 영화인데 마이 리틀 자이언트. 이게 뭔데 보러 가자 하니까 아빠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좋아했던 동화책 있잖아 하면서 뭐 하니까 내 친구 꼬마가 인카더라고. 이 로알드 달의 작품이에요. 로알드 달의 모든 작품 다 영화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엄마표 영화 할 때 DVD 볼 때 고학년들이 이거 보면 돼요. 억수로 좋아해요. 아까 말한 대로 단행본 어린이책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 4,500만 부가 팔렸어요. 샬롯의 검이죠. 이것도 엄청 많이 팔린 책이죠. 삐삐 시리즈는 이것도 정말 유명해요. 이건 이제 국산책 가운데 인천에 있는 달동네 이야기예요. 김중미 씨라고 아가씨 때 공부방 하러 달동네 일부러 들어가서 운동권 출신인데 그 달동네 들어가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어려운 아이들하고 함께 살다 보니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그걸 동화책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창비 어린이 원고 공모에서 대상 받았죠. 유명한 책이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몽실 언니도 교과서에 실려 있죠. 이건 뭐 울지 않고는 못 보는 책이 한 여자의 뭐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처럼 한국판 여자의 일생. 지금까지 이제 좋은 어린이책 어떤 거는 이제 샘플로 보여드렸고요. 가장 손쉬운 방법, 좋은 어린이책을 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일단 1번, 출판사 따라가기. 자, 출판사를 보고 무조건 믿고 사면 돼요. 아니,
믿고 사는 게 믿고 도서관에서 빌리면 돼요. 그 중에서 아이가 특히 좋아하는 건 사면 좋지만 출판사를 따라가면 돼요. 어린이책, 저학년 어린이책의 1번 출판사는 비룡서예요. 우리나라 굴지의 출판기업 민음사라고 있는데 그 민음사의 자회사예요. 어린이책 브랜드 비룡서. 지금 보여드린 책은 비룡서의 그림책들이죠. 그림책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오랜 좋은 평가를 받는 그림책들은요. 미국 같으면 칼데콧이라는 상을 받아요. 영국 같으면 게이트 그린어웨이라는 상을 받아요. 여기 노란 딱지부터, 요런 딱지부터 있죠? 이런 게 전부 그런 상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한 권 한 권이 전부 세계적인 그림책이죠. 비룡서. 아, 이거 뭐 찍을 게 아니고 비룡서 검색하면 다 나와요. 자, 비룡서의 그림책이죠? 이건 비룡서의 저학년 문고예요. 그림책뿐만 아니라, 그림책도 저학년이 읽기에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글밥은 좀 있고, 또 사파 있는 저학년 문고가 이 비룡서에서 나온 것들이죠. 이건 최신간들이에요. 자, 비룡서가 1번이라고 했어요. 자, 비룡서의 저학년 문고 중에 요 시리즈도 있어요. 초록색. 1학년, 2학년, 3학년.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죠. 도서관에 가시면 이렇게 측면 꽂혀있는 거 보고 이렇게 생겼으면 다 비룡서예요. 자, 비룡서 쌍벽을 이루는 어린이책 브랜드는 시공주니어죠. 자, 이건 시공주니어 그림책이에요. 이건 시공주니어의 문고예요. 시공주니어 문고들은 저학년용은 노란색 측면을 보면 중학년용은 초록색, 고학년용은 하늘색이에요. 아까 뭐 두꺼운 책 있죠. 샬롯의 거미줄, 마틸다, 삐삐 이런 거 전부 하늘색이에요. 저학년 문고는 좀 두께도 얇고 그죠? 노란색 여기 있죠. 납작이가 된 스탠리 뭐 이런 거 있죠. 도서관에서 이런 책 빌려보시면 외국 책들은 대부분 재밌어요. 우리나라 책들은 대부분 좀 무게가 있죠. 진하고 뭐 감동적이고 이렇고요. 아까 권영 쌤이 쓴 강아지똥 같은 책 감동적이거든요. 제대로 읽어만 준다면. 그리고 권영 쌤을 좋아하면 엄마 까투리 이런 책 있어요. 자, 뭐 어린이 책에서 한 3, 4위 브랜드가 길버드 어린이죠. 길버드 어린이 보면 애들 정말 좋아요. 저학년 애들이 정말 좋아하는 지원이와 병간이 시리즈라고 있어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거 여기 지하철 타고서 거짓말 손톱 깨물기 용돈 주세요. 뭐 지금 8권인가 나와 있죠. 이게 길버드니에서 책을 만드는 편집 주관 하시는 고대영 선생이라고 있는데 그 집 아들 이름이 지원이와 병관이에요. 자기 아이들 못해보면서 글을 쓰고 그림은 못 그리니까 그림은 다른 작가한테 부탁해서 CG를 내는데 애들이 이거 정말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강아지똥이니 이런 거 전부 길버드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길버드의 책은 신뢰하고 빌려보시면 되고요. 자, 사계절이에요. 사계절은 좀 수준 높아요. 이 저학년들 읽기는 좀 어렵고요. 사계절의 그림책들은 제목은 초등학생을 위한 그림책으로 나오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해보니까 대부분 고학년용 책이고요. 전쟁, 평화, 차별 뭐 이런 걸 다룬 수준 높은 그림책들이. 여기 보시면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경극이 사라진 날 이런 건요 전부 그 한국과 미국, 중국에서 세계적인 그 평가를 받는 작가들이 이 세 나라의 묘한 관계를 전쟁과 평화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뭐 일제시대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그림책이에요. 이건 사계절에서 나온 저학년 문고예요. 저학년 문고는 보통 얇고 글자 크고 이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에요. 마다운 암탉 이건 말씀드렸죠.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애니메이션 연극 뭐 엄청난 책이죠 이건. 자, 문학동네도 어린이책 브랜드로는 한 4, 5위 정도 하는 아주 굴지 출판사죠. 소설가 신경숙이 주로 문학동네에서 자기 책을 발간해요. 여기 보시면 그날 어둠이 찾아왔어요. 이건 유명한 영국 그림책인데 아이들이 왜 어둠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아이도 클 때 보니까 어둠을 두려워해가지고 지금도요 애들이 우리 애가 26인데도 지금 혼자 있으면 온 집안 불을 다 켜. 화장실 뭐 엄마 화장대 불 다 켜더라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어둠에 대한 두려움에 관해서 쓴 책이에요. 미국, 영국 이런 데 가면 보통 지하실이 있거든요. 지하실 근데 애들 무서워서 못 내려가고 이러는데 이거 문학동네의 저학년 문고. 문학동네에서 주최한 그 뭐 어린이책 원고 공모에서 전부 대상을 받은 그런 책들이에요.
자, 웅진 주니어도 못지않죠. 지금 몇 시에요? 45분? 원래 12시까지죠? 자, 예를 들면요. 제가 다른 학교 가서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이거 돼지택 이거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엄마들이 좋아하더라고. 남편하고 애들은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이 엄마가 막 가출하는 이야기죠. 그 우리 연구소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이거 수업할 때는 연극도 막 해보게 돼요. 엄마 역할도 하고 아빠 역할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 일어나요 로자 이 그림책은요, 실화예요. 그 노래 중에 왜 멀고 먼 엘레베마 나의 고향은 그곳 이 노래 있죠. 그 엘레베마 주에 가면 몽고메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엘레베마 주의 수도죠. 여기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로자 파크스라는 여자가 흑인이에요. 그 남북전쟁, 링컨의 남북전쟁 이후로 노예가 해방되고 했죠. 그래도 여전히 흑백 차별이 존재했어요. 그 이 남부지방에서는 버스를 타면요, 앞자리는 백인이 앉고 뒷자리는 흑인이 앉고 중간에 두 자리는 같이 앉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로자 파크스라는 이 흑인 여자가 버스를 탔는데 뒷자리가 없는 거라. 그래서 중간 자리에 앉았어요. 허용된 거죠, 법으로는. 그런데 백인이 뒤에 타고 나서 비키라는 거라. 그래 고함 지르는 이야기예요. 일어나요 로자 저게. 일어나서 뒤로 꺼지라는 이야기지. 그리고 이 로자 파크스는 아줌마가 여기는 같이 앉을 수 있으니까 난 못 비킨다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버스 기사까지 와가지고 비키라고 고함 지르는 거야. 그래도 또 버텼어요. 나중에는 경찰관이 와가지고 이 여자를 연행해 갔어요. 웃기죠? 분명히 같이 앉기로 허용돼 있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 차별이에요, 차별. 그래가지고 이 몽고메리라는 도시에 소문이 났어. 그 몽고메리에 있는 모든 흑인들이 학교 가거나 직장에 갈 때 버스를 안 타기 운동을 한 거예요. 걸어다니기 운동. 근데 이게 계속 몇 달 계속되니까 그 유명한 미국의 마틴 루터 킹이라는 인권운동가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운동에 합류한 거죠. 그래가지고 전 미국적 운동으로 번졌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버스를 안 탔다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버스에서 인종차별이 철폐됐어요. 감동적인 실화를 다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뭐 그림책이지만 이거 유화가 있거나 뭐 초중장년 이런 책이 아니에요. 고학년들이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흑백차별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다른 차별에 대해서 다룰 수 있죠. 뭐 외모차별, 성적차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선수 빌리 이런 거. 자, 옹진 주니어의 유명한 그림책이에요. 나쁜 어린이표. 이것도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아까 마당을 나온 암탉을 지은 황선미 씨가 지은 책인데, 애가 좀 말썽꾸러기고 공부를 못하고 이래가지고 학교 가면 맨날 선생님이 나쁜 어린이표를 발부하는 거라. 나쁜 어린이표를 받으면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요. 애가 근데 기분 나쁘잖아? 맨날 지만 화장실 청소하니까 하루는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선생님 서랍을 뒤져가지고 나쁜 어린이표 다 훔쳐요. 그래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처박는다니까. 화장실에 버린다니까. 그리고 나서 겪는 두려움, 심리적 갈등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의 그냥 일상이죠, 일상. 초대받은 아이들은요, 이거 생일 파티에 초대받은 아이들과 초대받지 않은 아이들의 갈등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자, 지금부터 자, 이 느림보에서는 발레리나 벨린다 이거 뭔지 알아요? 이 아이가 발레리나가 꿈이에요. 근데 결정적 단점이 있어. 발바닥이 너무 커. 근데 그 결정적 단점을 이겨내고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을 꾸잖아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죠. 그러면 엄마들이 뭐랄게요. 니는 안 돼. 키가 커서 안 돼. 뭐. 아니면 뭐 모델 되겠다 하면 니는 키가 작아서 안 돼. 한다니 뭐 이런 식으로 기죽이면 안 돼. 그죠? 그리고 이런 그림체 가지고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는 거죠. 오래 슬퍼하지만 이건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을 다룬 이야기예요. 아이고 시간만 있으면 뭐. 자, 이제 그만할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림책들이 다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는, 높은 평가를 받는 그런 그림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출판사를 따라가시면 되겠다. 저학년들은, 예, 한솔수복에서 나온 구름빵이, 그죠? 100만 부 이상 팔리고 나서, 이 아줌마가 높은 평가를 받았죠. 뉴욕에 가서 뭐 이상한 걸, 지점토인가 이걸 배웠어요. 그 그림책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지점토로 일일이 작업을 해서 사진을 찍어요. 그 사진을 그림책의 배경으로 삼는 거죠. 장수장 선생님 진짜 재밌어요. 대중목욕탕 가서 일어나는 이야기.
자, 작가를 따라가는 방법도 있는데 출판사를 따라가기를 하다 보면 저절로 실력이 늘어서 작가를 따라갈 수 있게 되죠. 자, 좋은 그림책 저학년이죠. 1, 2, 3학년 같으면 충분히 그림책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좋은 그림책을 찾는 첫 번째 방법은 칼데코상을 받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해 출간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딱 한 권에게 칼데코 메달을 주고요. 후보작에게는 칼데코 아너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책 보면 여기 노란 딱지 붙어 있죠. 이 칼데코 아너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원래 칼데코 메달을 받은 책이에요. 위니 더 푸라고 알아요? 곰돌이 푸 캐릭터 위니 더 푸 있죠. 그 곰돌이 이름이 위니인데 왜 위니라는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림책이에요. 이거 유명한 책인데 알란가 모르겠네. 하여튼 칼데코상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칼데코상을 받은 책들이 한 200권 번역돼 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미국의 칼데코처럼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이라고 해서 진짜 정말 주옥 같은 그림책에게 이 상을 수여해요. 자, 다생략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2권. 그 전집에 쏠려 있는 엄마들의 책 읽기 관점을 완전히 바꿔주는 책.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건 뭐 15년 전 책인데 15년 전부터 잠순회 안에서 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에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소설처럼이라는 책은요 아주 작은 문고판인데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냐기라고 있거든요. 그 까모 시리즈라는 동화책을 쓴 그런 작가인데 유명한 분이에요. 자기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책 읽기에 대해서 양육받았는지 이게 아주 재밌게 써놨어요. 이 2권을 읽어보시면 물론 다른 책도 많지만 너무 부담드리면 안 되니까 이 2권 정도를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책 읽기 세계로 인도할지에 대한 영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다른 학교에서 가서 하는 엄마표 영어 공부법 또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다음 카페 우리 연구소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동영상이나 mp3를 보실 수 있고요. 엄마표 영어를 혹시 하시면 구할 수 있는 DVD 목록 이런 거 있죠. 다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오늘 책 읽기니까 책 읽기 관해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단체가 있는데 어린이 도서연구회라고 있어요. massLove.or.kr 어린이 도서연구회인데 거기서 20년 동안 국내에서 출간된 모든 어린이책을 대상으로 다 선별하고 읽어보고 해가지고 추천한 목록이 있어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홈페이지 가시면 엑셀 파일로 올라와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도서관 사서한테 드리든지 하면 학교에서 앞으로 책을 구입할 때 이 목록을 구입해 주시오. 엄마들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도서관에서 빌릴 때도 참고할 수 있죠. 찾기 어려우시면 우리 연구소 카페 들어오시면 이 재가공해서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 하여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 읽기가 특히 행복한 책 읽기가 인지 영역의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영역의 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좋은 어린이 책 읽기를 하는 거죠. 지식 중심의 책 읽기, 뭐 전집 책 읽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정서적으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또 읽어주는 우리도 행복한 그런 그림책을 읽어야 되지. 저는요 아이하고 그 책 읽어주면서 진짜 많이 울고요. 그럼 애는 지는 잘 모르지만 아빠가 우니까 지도 덩달아 울고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동 한 그릇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일본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죠. 우동 사모노동이 없는 어떤 두 남매인가 뭐 그죠? 겨우 와가지고 뭐 하여튼 그래요? 엄마하고 아들이에요. 그런 감동적인 그림책을 아이들한테 한번 읽어줘 보라니까요. 그럼 나도 막 울컥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걸 경험하면서 책 맛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초등 저학년 시기에는 지식 중심의 책 읽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지식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동화책 읽으면서 동화책의 배경에 담겨있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고학년 그림책 가운데요. 고학년 동화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제주도가 나온 소설가 현기런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가 어릴 때 제주도에 살았잖아요. 10살, 11살, 12살 때 제주도에서 4.3 항쟁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죽죠. 그때 좌우가 대립하고 막 이럴 때, 그죠? 제주도 전체가 포위돼가지고 국방군과 뭐, 이렇게가 그 빨치산들을 학살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민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제주도 4.3 항쟁이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현기런 선생님의 동화책을 보면,
다림이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그 3부작으로 이 사건을 직접 다루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다루고 있어요. 그 책의 제목 3권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나는 그때 11살이었다. 이런 책이에요. 11살 때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는데 자연스럽게 제주도 4.3 항쟁이 시대적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방 전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식에 대한 관심이 넓어져 가야 되지, 직접적으로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 수업이 할 일이죠. 학교, 고등학교 국사 수업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학년 아이들은 어찌하든지 책의 재미를 느끼거나 감동을 경험하거나 이 둘이죠. 콩나물을 키우다 보면요, 콩나물 그 시루 밑에 구멍이 뻥 뚫혀 있어요. 물을 붓죠. 근데 물이 다 빠져나가. 아, 이래가 되겠나 싶은데 신기하게 콩나물이 자라요. 자, 우리 아이들도 좋은 의식을 자꾸 있잖아요. 근데 흔적이 없죠. 결과가 안 보여. 엄마들 두렵고 답답하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가 잘하고 있어요. 절대로 확인하려고 하면 안 돼요. 독활동 하지 말고요. 독활동 하다가 또 뚜껑 열려. 그러니까 독활동은 전문가들이 하는 전문가들이 학교 선생님이나, 그죠? 그냥 읽으면 좋은 어린이책을 내가 잘 찾아주고 권하는 건 할 수, 빌려오고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읽고 뭘 기억하나 이런 데 신경 안 써도 돼요. 좋은 어린이책이고 애가 재미가 있으면 그 즐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좋은 어린이책이 우리 아이들을 자라게 해요. 독후감 쓰게 하지 말고요. 제일 애들이 힘들어하고 짜증나는 거죠. 학교에 수락하면요, 3년 전에 썼던 거 또 뺏겨가도 돼. 교감선 계신데 미안하지만 저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애가 독감성을 너무 싫어하고 힘들어해가지고 3학년 때 썼던 거 5학년 때 또 프린트해가 또 내고 이랬어요. 정말 힘들어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물론 그걸 열심히 쓰면 지한테 도움이 되겠지만 정말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는 절대로 독후 활동 나부랭이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좋은 어린이책 찾아주고 골라주는 작업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요. 특히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을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시는, 이 아침에 시간 내서 오시는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아이들 잘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혹시 인연이 돼서 또 다음에 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못된 말 많이 했어요. 혹시 교원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상처 받지 마시고, 전집 많이 사놓으신 분들도 상처 받지 마시고, 어쩌든지 그 책들을 좋은 어린이책으로 바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요즘 학교 도시에 진짜 좋은 어린이책이 많으니까 출판사 찾아다니면서 좋은 어린이책 많이 빌려서 우리 아들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